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체크합니다. 쇼트트랙 3000m 계주 금메달 땄죠. 5명의 여전사들. 자, 판커신 최민정 선수를 밀친 중국 선수죠. 실격. 그다음 세 번째, 배우 조민기 씨도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폭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 곡은 임재범의 이름, 금메달 딴 선수들의 이름. 그다음에 우리의 정치쇼를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름 모두가 다 소중한 이름입니다. 이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들어가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어제 쇼트트랙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저는 안 봤어요. 아, 왜요? TV가 없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상상치도 못했던 이유네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다시 보기로 봐요, 늘. 네, 핸드폰으로도 요새 중계를 하잖아요. 중계를 생방송.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거 할 때 뭐 다른 일이 있었나 그래서 끝나고, 왜냐면 다 8시 몇 분에 했죠. 우리 다른 무슨 방송 비슷한 일정이 8시부터 있어갖고. 아, 그래요? 8시 좀 네. 넘어서 한 것 같아요. 네, 저녁 맞아요. 먹을 때 막 하려고 그러더라고. 네. 예. 뭐 여성, 남성 쇼트랙 예. 각자 경기하고 그다음에 여자 계주 이렇게 했었죠. 근데 마지막까지 진짜 뭐 박빙의 차이여가지고 예. 엄청나게 이제 심장이 막 쫄깃해진다고 하나요? 하여튼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심장 쫄깃해진 건 단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어요. 아, 그래요? 이게 쫙 쪼여오는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쓰러지면 어떻게 심장마비 이런 거로. 네, 뭐 쫙 저같이 이렇게 살 쪼여와요, 있는 진짜? 사람들은 그런 위험성이 높죠. 쫙 조여오는 걸 진짜 느껴요? 되게 긴장되고 막 그냥 그런 긴장. 순간 나 있잖아요. 심장 어떻게 이제 심장이 쪼여오지? 네, 하여튼 뭐 그런 근데 쪼여온다는 두 표현이 팀이 맞는 것 뒤에 같아요. 두 팀이 탈락했죠. 네, 그 원래 중국이 2등으로 들어왔는데 네. 중국도 실격을 했고, 중국 우리를 계속 밀더라고요, 이렇게. 네, 손으로. 그 나오는 장면을 보니까 이렇게 손으로 네, 미는 장면이 왼손으로 있었는데, 계속 밀고 네. 또 휘청하고 우리가 또 그래갖고. 네, 캐나다가 실격된 이유는 아직 뭐 영상을 통해서는 전 못 봤어요. 캐나다, 중국 실격하면서 네, B조에서 순위 결정전에서 우승한 1등한 네덜란드. 그 금메달보다 동메달 딴 네덜란드 선수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메달 따면 다 좋아요. 우리도 요즘 이제 다 좋아요. 메달 색깔과 관계없이. 네, 그 저희도 전에 다 좋아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기사 나왔죠. 은메달과 동메달 따고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있는 한국 선수들이 참 이상하다. 아, 그러니까요. 예. 이게 사실 뭐 세계 뭐 50몇 위라고 해도 그게 엄청난 성과잖아요. 올림픽에 나갔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성과인데 예. 엄청난 노력이 있었을 거고요. 자, 그건 그렇고요. 뉴스 네. 브리핑의 첫 번째 기사. 네, 그 GM의 베리 앵글 해외 사업 부분 사장이 국회를 찾아서 한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예. 이 군산 공장 폐쇄 방침을 밝혀가지고 우리를 발칵 뒤집어놨었는데요. 이 GM 본사 임원이 어제 국회를 방문해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를 면담을 했습니다. 이날 앵글 사장은 한국에 남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서 이 한국 GM의 생산량이 연간 50만 대를 밑도는데 이거를 50만 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좀 한국 철수 입장에서 잔류로 선회를 한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냥 이거는 꼼수죠. 네 그냥 협상이 지렛된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군산 공장을 폐쇄하는 건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너네가 추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아예 한국에서 철수하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앵글 사장은 이 부평하고 창원 공장에 신차 2종을 배치하겠다고 운을 띄우더니 기자들을 만나서 이러한 계획을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예.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러려면 자기들이 구조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사람 그리고 예. 한국 사람 이런 임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구조조정이 우리 한국 그 기업가들 네. 사용자들의 노동에 대한 이해 때문에 구조조정하게 되면 마치 노동자들을 해고해라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네네. 구조조정의 마지막 단계가 그 해고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우리는 해고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정리해고법에 관련해서는 사용자는 그거에 정리해고 이르기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다 하고 게 마지막인데 네, 우리는 전제되어 구조조정하면 정리해고부터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원칙적인 의미의 구조조정. 그러니까 임원들 연봉 삭감하고 네. 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사들여오고 있는 부품들에 대한 부풀리기, 가격 부풀리기 그렇죠. 손대야 되죠. 이게 GM이 사실 뭐 한국 GM의 수출 물량을 확 줄여놓고 예. 지금 차종을 새로 배치하지도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군산 공장을 비롯해서 이 한국 공장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차 잘 못 만들어요. 비싸요 그러고. 아 비싼가요? 예, 그러면 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원래 가성비가 좋았거든요. 네. 쉐보레 같은 경우가 동급 가격이 좀 쌌었어요. 근데 그게 자꾸 올라간 거거든요. 네. 차가 그렇죠. 좋고 싸면 왜 안 사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또 뭐 한국 GM에 빌려준 돈을 뭐 만기가 도래했다면서 뭐 빼가기도 하고. 아 그리고 연 5%그 이자를 계속 받아가잖아요. 고리대금 하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 그러니까 본사가 한국 GM을 상대로. 지금 한국 GM의 경영난을 GM 본사가 만든 거라고 봐도 무방한데, 예. 네, 지금 그 적자에 대한 그런 요구를 지금 우리 정부에 하고 있는 본사에서 셈이죠. 먼저 돈을 가져오는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지금 GM이 미국 공장에 3천억을 투자한다고 하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그렇게 하고 또 우리나라에는 그 돈을 정부에 지금 요구를 하는. 4천억, 5천억 요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제가 듣기로는 뭐 10억 달러니까 1조 원 가까이 뭐 그런 얘기도 있다라는 언론 보도도 봤고요. 4천억을 제가 그 200만 원씩 네. 근로자들 14,000명. 네네. 그러니까 본사 2,000명 그 하청 그 어디죠? 협력업체 하청이 아니라 협력업체 12,000명 갖고 14,000명을 200만 원씩 나눠봤어요. 4천억을. 네네. 그때 44개월 4년치를 그냥 주는 거거든요. 4년치를. 그러니 네. 호주처럼 전기차 생산으로 바꿔갖고 성공한 케이스 아니에요. 호주는 그렇게 전환을 해서 성공을 했죠. 가려면 가라 가라 아주 가라 무슨 그런 노래 있잖아요.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7088님 이런 아재 개그 좋아요. 우리 앵글 사장 때문에 very angry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베리 앵글이에요, 이름이. 아 그래요? 네. 오 very angry. 네. very angry죠. very angry. 그렇죠. you make me very angry. 너는 우리를 너무 화나게 만들었어. 네. You go. 갈까요? 예. 자, GM 미국으로 가자.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갈까요? 그냥 저도? 보냈으면 좋겠어요. 4천억 갖고 우리 전기차 생산 또 수소차 생산 이런 거 하면 되잖아. R&D 비용 대주고. 그렇죠. 근데 예. 지금 뭐 군산 경제가 굉장히 좀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는 해요. 네. 아 그러니까 그걸 지금 바로 보내고 네. R&D 비용 투자하고 어쨌건 차 예. 돌릴 수 있는 그 연구를 해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대통령 지시로 이 군산 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뭐 긴급 절차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예. 네. 좀 어쨌건 이 GM이 호주에서도 계속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다가 결국에는 공장을 폐쇄하고 그러면 나가버린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뭐 조 단위 가까이 돈을 그 지원받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호주에서도 1조 몇 천억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1조 몇 천억이요? 네. 아이고. 그래서 좀 이런 상황까지 좀 대비를 해서 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이게 이제 돈 그 자기들이 투자한 나라에서 돈 빼먹는데 이골이 난 거예요. 네, 예. 그렇죠. 이 해외 기업들이 와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이 쌍용차 예. 문제도 좀 그런 게 있었고. 쌍차도 한번 그 먹튀했었으니까 이제 쌍차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당하지 말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뭐 현대 기아 이런 데다가 네. 차라리 니들 하고 그 너희들 이 여기 생산 라인 만들고 전기차 생산하고 이런데 우리가 그 R&D 비용으로 대주겠다 이런 게 차라리 낫지 않아요? 미래가 보이는 거니까. 그러게요. 이 뭐 전기차 생산 방식하고 이 가솔린차 생산 방식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예. 테슬라도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더 오픈된 기술이라고 하는데 아하. 그래서 좀 이런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그런 완성차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죠. 그럼 비전을 네. 국가가 제시해주고 네. 그런데 함께 손을 하고 그런데 돈 투자하게 되면 누가 반대해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체로 R&D에는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예. 좀 차라리 이런 지원금으로 좀 R&D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대책을 그 어차피 돈 투자하고 한 1조 정도 빨아먹고 또 나가거든요 결국은.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사기당하지 말고
잘 대책을 세우리라 믿습니다. 국가 네.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아니 잘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네. 우리가 아이디어를 계속 줘야 돼요. 네, 그렇죠. 뭐 전기차 생산으로 가고 아니면 현대대우나 넘겨주면서 너네가 사라. 그 대신 우리가 R&D 비용 되겠다. 새로운 생산 라인을 만들든지 아니면 새로운 전기차를 만들든지 다음 뉴스 하라고 좀 난리가 났어요. 네. 근데 이게 국가 경제에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뉴스 하지 말고 이걸 계속해야 돼요. 네, 5개를 준비했는데 하나 하는데 반 이상.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박승원님 봉도사님 머리 이쁘네. 머리에 대한 관심들이 높으시네. 황숙현님 오늘 봉도사님 말씀하신 게 다음 스케줄 혹시 뉴스 나오시나요? 아니요, 지금까지 어제까지는 봉도사 헤어스타일, 오늘서부터는 정봉주 헤어스타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르겠습니다. 네. 자,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파장 커지고 있어요. 네, 그 지난 예. 19일 열렸던 경기인데요. 이 여자 팀 추월 스피드 예. 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경기에서 이 김보름, 김지우, 노선영 선수가 출전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김보름, 김지우 선수가 그 마지막에 노선영 선수가 뒤에 처져 있는데 결승선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노선영 선수가 직전에 선두에 섰기 때문에 이 체력 소모가 상당했을 텐데 예. 보통 그럴 경우에는 두 번째 서가지고 뒤에서 좀 밀어준다고 해요. 예. 근데 노선영 선수는 마지막에 섰고 결국 다른 선수들과 거리가 예. 벌어진 채로 들어왔습니다. 이 논란이 된 건 그 다음인데요. 이 김보름, 김지우 선수의 인터뷰 때문이었습니다. 김보름. 네. 특히 노랑머리 김보름. 그렇습니다. 예. 김보름 선수 인터뷰 때문이었는데. 김보름 박지우예요. 아, 예, 박지우. 네, 죄송합니다. 왜 성을 바꿔요? 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 두 선수가 이 노선영 선수 그 두 선수는 이제 노선영 선수와 좀 경기 직후에 멀찌감치 떨어져 앉았고 이 노선영 선수가 울고 있을 때 이 한국인 코치와 두 선수는 그쪽을 쳐다보지 않는 좀 예.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어요. 예. 그리고 인터뷰에서 이 두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탓하는 듯한 말을 해서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피식 웃었죠. 그리고 피식 이러고 웃었죠. 김보름 씨가. 네, 좀 그런 예. 웃음이 좀 있었죠. 거길 또 우리 네티즌사들 칼같이 집어내잖아요. 네, 그래서 예. 이게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을 해서요. 청와대 청원 했고 하루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36만 명이요. 네네. 예. 역대 최단 시간에 20만 명을 돌파한 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분노했다라는 건데요. 이에 20일 스피드 스케이팅 백철기 감독과 김보름 선수가 기자회견에 나섰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백철기 감독은 이 노선영 선수가 이 마지막 바퀴 때 자기가 맨 뒤로 가겠다 이렇게 자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노선영 선수는 또 한 방송국하고 인터뷰했죠. 그런 네. 적 없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SBS와 인터뷰해서 어제 SBS 메인 뉴스에 예. 단독으로 나왔는데 이거 노선영 선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뒤로 가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이 백철기 감독이 팀 분위기가 생각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않다. 것보다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했는데 이 노선영 선수는 뭐 팀의 대화가 없었고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예.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선영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동생 노진규 선수인가요? 네네. 그 선수가 또 암으로 동생을 잃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협회에서 왜 이 규정을 제대로 안 알려준지 이제 알겠네요. 규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개인 기록을 관리하고 있어야지 팀철도 나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걸 알려주지 않아서 이번에 나가지 못할 뻔했었어요. 네, 나가지 못할 뻔했죠.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된 적도 있었는데. 러시아 선수가 밀려나면서 그 자리를 채워갖고 나갔는데 네네, 맞아요. 그때도 어찌 보면 협회에서 의도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게 지금 티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지금 뭐 그 빙상연맹 같은 경우에 예전에 예. 이제 그 안현수 선수죠. 그렇죠. 네, 빅토르안 선수의 빅토르안. 네, 그런 문제도 있었고 이 파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런 얘기가 좀 나온 상태여가지고 그때 물러났던 그 빙상협회 그 부회장 슬그머니 또 다시 들어왔고. 네, 뭐 그렇다고 하죠. 이런 게 생활 적폐거든요. 그 우리 사회 정치적 이런 적폐, 검찰 적폐 이런 것도 열받지만 이런 생활 적폐 끄집어내야 되는데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는데. 요즘 같이 운동하는 선수들끼리 뭐 그렇게 뭐 사이가 벌어질 일이 있나 싶긴 한데 이건 예. 정말 뭐 그 선수들도 그 선수들대로 뭐 하여튼 비판을 받을 지점이 분명히 있는데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부분을 못 고쳤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네. 코치, 이런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인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지도자들. 네, 노소영 선수가 울고 있는데 예. 옆에서 이제 다독여준 선수가 네덜란드 예. 출신의 이제 밥대용 코치. 예, 네, 박경수 유명했던 선수도. 선수였죠. 네, 금메달리스트죠. 예. 근데 그것도 좀 마음이 아픈 일이더라고요. 근데 박지용 선수 감독이 코치가 네, 7이나 8이 할 것이다라고 하는 트윗을 미리 올렸던 게 또 그 미리 예견했던
네, 그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분위기를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박지영 코치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경기 이후에 올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경기 이후에 올렸나요? 그래서 이제 뭐 7이라 8이 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뭐 놀랍지 않다, 뭐 안타깝게도 놀랍지 않다 이런 트윗을 남겼다고 해요. 아하. 자 다음 뉴스요. 5.18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했다. 네, 무슨 5.18 내용이죠? 광주민중항쟁 의혹을 규명할 예.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이제 국회 국방위원회가 어제 예. 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의결했는데요. 이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1명,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을 추천을 해서 이 총 9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조사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2년 그리고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1년을 더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3년간 예. 활동할 수 있는데요. 이 위원회는 1980년 5월 당시에 뭐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 헌정질서 파괴 행위, 암매장 등 인권 침해 행위 뭐 이런 사건은 물론이고 그 시민들을 향한 군의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책임자 예. 그리고 계엄군의 헬기 사격 경위와 사격 명령자 이 시민 피해자 현황 등을 폭넓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38년 만에 제대로 되는 게 이루어지네요. 몇 네, 번씩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어도 네. 제대로 조사를 다 못했고. 88년에 청문회가 있었는데 예. 그때 그 군에서 이런 정황들을 증거들을 이제 감춰왔던 그런 상황도 최근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참 어이없는 게 이 자유한국당의 주장 때문에 이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 이런 것도 조사 대상에 추가됐다고 해요. 아, 북한 없으면 어떻게 사니? 그러게요. 아유. 자, 아마 이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이 조항을 가지고 위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광고 듣고 저는 2부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셨소. 정봉재 전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삼변시대. 자, 고구려를 대표하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원 변호사입니다. 예. 자, 그리고 신라를 대변하는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김태현입니다. 두 나라 다 망했어. 백제도 망했어. 이제 네. 전 고구려라니까. 고구려도 아니 망하네. 고구려 백제 신라 없어지고 뭐가 생겼죠? 고려? 아, 고려를 대표하는 이정열 부장판사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 원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응 안 돼. 통일을 축하합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삼변시대인데 왜 아니 변호사님을 여기- 부르시지? 부장판사잖아요. 사부장을 부르. 아, 사무장이에요? 예. 오. 우리 원래 사무장을 불렀는데 사무장이 왔네.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 그 자리가 원래 개그 담당이었는데. 거기 개그 그래요? 담당이에요. 이게 저안 자, 되는데. 사무장과 사무장의 차이는 뭐예요? 처음 듣는 게 저기 그 송구스럽지만 법에 없는 말은 제가 잘 몰라서. 오늘 여기 법에 없는 자, 날 굉장히 오승남님, 이분은 감탄도 자기 성으로 해요. 오, 이정열 판사님이시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유은승님, 오, 정열, 이정열 판사님이시다. 이건 정열, 이정열은 옛날 개그만 아니에요. 유은승님 이게 진짜 연식 나오시네. 그거구나. 그러면 정열, 네. 이정열, 네. 유은승님은 숭구리당당. 예, 숭구리당당, 숭구리당당, 당당당. 예, 정식으로 인사드리면 법무빈 동안의 사무장으로 예, 동안. 이라고 합니다. 네. 동안에 누가 있죠? 우리 그 자주 방송에 나오는 누가 있던데? 그 조대진 변호사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여기 저 퇴사. 퇴사했어요? 네, 다른. 그래갖고 요즘 무슨 법인서- 진짜가 네. 나타날 때는 팟캐스트 하고 있더라고. 네.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팟캐스트 방송은 전국과 아니면 사실 의미가 없죠. 아니에요, 의미 있어요. 근데 왜 그거 하지 말라 그랬냐면 제가 무슨 캠프 차린데 거기 대변인 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보니까 가서 그 방송하고 있었고 당에서 안 된다고 대변인 못 간다고. 그래서 대변인 하나 뺏겼어요. 대변인 16명이었었는데. 자, 오늘도 하루 종일 요즘 아침에 일하면 밤새 MB 하셨습니까? 그런 데잖아요. 매일매일 뭐가 많이 야, 튀어나오니까. 뭐가 튀어나왔어요? 단독 기사가요 매일 각 언론사 뭐 신문 방송 뭐 해가지고 단독 기사가 하루에 대여섯 개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린 재밌어요 그게. 네. 왜냐하면 삼변시대에서 쫙 끝나고 중간중간에 인트로구라 할 때. 예? 그때 인트로구라. 인트로구라 할 때 김태현이 다 쏟아나. 그럼 그게 한 일주일 있다 기사가 나와. 어떻게 그렇게 다 알아요? 제가 뭘 다 한다고 그러세요? 요즘에 점을 좀 봐요. 아니, 진짜 예측력. 김태현 변호사님 예측력이 정말 탁월하세요. 예, 네. 예측 정보력. 진짜 대단해요. 예측 정보력. 그 그렇죠. 저 이제
그 저녁에 시사전망대를 같이 수요일 금요일 같이 하는 금요일 날 같이 하고 있는데 다른 프로도 막 여기서 홍보도 하시고. 근데 어디 시사전 방송국이잖아요. 같은 SBS 방송국이잖아요. 그래서 저녁 방송 김성준 씨. 예. 근데 거기서 같이 하면서 두 가지를 예측을 했는데 다 맞지. 누가 맞출 수 있는? 뭐요? 아니 그때 서지현 검사 그 예. 문제 나왔을 때 그때 그 김재련 변호사가 엉뚱하게 막 뭐 무슨 법무부 장관 비난하고 나섰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의심을 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께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예. 분명히 해임을 할 거다. 근데 하루 뒤인가 바로 김재련 변호사 그냥 뭐 해임됐죠. 예. 뭐 형태는 사임이었는데 예. 그랬고 그다음에 김여정 그 부부장이 와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던질 거다. 근데 저는 그게 마지막 변호사들은 팬데믹이냐. 정치 얘기도 해요? 거기는 3변 시대가 아니고요. 네. 시사 전망대 시사 이렇게 보는 이슈 거예요. 토크. 예. 근데 거기서 카드를 던질 거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조심해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 카드도 던졌고 그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정확하게 대응하셨잖아요. 이거 여건을 만들어 와라. 그래서 사실 좀 저는 오늘 이 특별 출연했고 지금 방송 그 발언계 많이 주는 거 알고 계시죠? 마무리로 저 김태현 변호사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내일 우병우 선고잖아요. 제가 물어보려고 지금 진행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예측하지 가지고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부장님 왜 그러세요? 아니 그 형사 저 몇 부죠? 내일 판결 33부죠? 이영훈 부장. 이영훈 부장 판사. 최순실 조력자의 사이라고 알려진. 아니, 근데 그건 조력자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어쨌든 지난번에 논란이 좀 있었죠. 그래갖고 그 이게 뭡니까 재판부가 바뀌었다가 이영훈 부장 판사 밀렸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게 아마 이 사건이 아니 다른 사건이 예전에 아마 이주영 부회장 때 처음에 이영훈 부장 쪽으로 배당이 됐다가 아마 그때 안민석 의원이 문제 제기해갖고 하루 만에 바뀌었죠. 배당이 바뀌었는데 두 번째였죠. 처음엔 조희연 부장한테 갔다가 영장 때 그 영장 기각했던 사람이니까 부적절하다 해갖고 재배당을 했는데 조력제의가는 또 재배당을 한 거예요. 근데 뭐 그건 조력자 아니라는 거로 나온 거 아니에요? 안민석 의원한테 그러면 저 유리창 깨고 들어와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안민석 의원한테 취재를 좀 할 계획인데 정확하게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 안민석 의원은. 저도 확신을 가지고 그 이야기하시는 걸 들은 바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취재를 해봐야 돼요. 그럼 내일 어제 그 명절날 그 딸과 그 다음에 그 부인과 또 무슨 집사 하는 분하고 면회 왔는데 아주 행복하게 지냈다고 그 보도가 나왔죠. 우병우. 그래서 뭔가 지금 판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우병우 수석 관련한 혐의들 이렇게 쭉 보면요. 물론 우병우 수석이 그 국정농단의 한 중심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거의 국민 밉상 비슷하게 돼버렸었잖아요. 그 레이저 쏘고 막 이래가지고. 국민 밉상. 근데 문제는 그 영장이 여러 번 기각됐다 이제 결국 구속이 되긴 했지만 이게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검찰도 특검도 특정하기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지금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 프레임이 그거였잖아요. 이거는 원래 정상적인데 업무 범위 내에서 했던 거야. 아니 두 번째는 나는 무능해서 몰랐어. 이 두 개 가지고 지금까지 쭉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주제는 지금 전혀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일 게 그게 더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우병우 수석의 뭐 일단 검찰에서는 굉장히 중하게 구형을 했죠. 8년 구형을 했죠. 근데 실제로 일단 뭐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법조인들도 꽤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지금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내일 선고인데 이것과 무관하게 지금 블랙리스트가 또 기소가 됐거든요. 블랙리스트도 구속 기소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추가 기소가 됐거든요. 이미 구속이 돼 있으니까. 추가 뜬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집행유예가 된다면 혹시 된다면 혹시 또 무죄가 된다면 이 블랙리스트 기소가 된 것 때문에 석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장 다시 청구해야 그렇죠. 되죠. 영장은 다시 쳐야죠. 블랙리스트 만약 기소한 거 지금 왜냐하면 구속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 아직 확인해봐야 되는데 구속 기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별건으로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고 그냥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내일 만약에 집행유예나 무죄면 석방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블랙리스트로 다시 뭐 기소가 돼 기소한다든지 기소가 돼 있다. 그럼 뭐 예. 다시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거 맞죠? 전 부장판사님? 청구할 주체는 없죠. 지금 없어요? 기소가 됐으니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직권으로 발부를 직권으로. 해야죠. 예, 수서법원에서 직권으로 발부해야 되고 지금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이해가 안 더 돼요, 어려울 지금. 것 같은데 예. 그 구속영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을 상대로 발부하는 거니까 사람별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건별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죠. 여쭤본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이제 추가로 기소된 부분은 사실 그 몸은 구속돼 있지만 사건에선 불구속으로 취급이 돼요. 불구속 사건으로. 불구속 사건. 예.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는 현재 불구속 사건이다. 그렇죠. 사람이 설령 구속돼 있다고 하더라도. 아하, 그러니까 예. 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만일에 국민들 의도하는 요구하는 뜻과는 좀 엇나가서 집행유예로 나온다? 그럼 블랙리스트 때문에 다시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재판부에서 다시 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사건 가지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사건 가지고 보니까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이면은 직권으로 이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결국 우리 맞는 거죠? 맞는 거죠? 그러니까 청구는 하지 않는 그러니까 거죠. 어쨌든 청구하지 영장 않고. 다시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예.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방송. 이거 처음이라 되게 힘드네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지금 그 백 변호사 얘기했듯이 이게 그 형이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많죠. 사실 법조인들 중에서도 많아요. 예, 아니 법제가 물어본 사람들 다 법조인이에요. 이게 지금 좀 약간 의심스럽다기보다 같은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게 뭐가 있냐면 원래 14일 날 우병우 수석이 이제 선고 선고 예정이었었는데 선고 연기가 돼가지고 이제 내일로 연기가 됐거든요.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13일 날 최순실 예. 선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직권남용 부분이 권리행사 방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범으로서 최순실 씨가 그거를 예. 참고하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거기서 일부는 유죄가 그렇죠. 나오고 일부는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무죄 부분이 좀 눈여겨 보이는 게 뭐냐면 직권남용이라는 게 일단 첫째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으로는 그 사람의 권한 범위 안에 들어가야 있어야 돼요. 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남용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쓰는 거인 거예요. 예. 근데 최순실 씨 부분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건 뭐냐면 이게 자기의 권한을 불법 용도로 사용한 거지 남용한 거라고 볼 수 없다 해가지고 무죄가 난 것들이 좀 있어요. 애매하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비연령 비연령 그런 건가요? 해석에 그렇게 따라서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연령 어려워요. 비연령 한번 예. 또 해볼까요? 또 이연령 비연령? 예, 또 해봐요. 이거 시비 거는 걸 수도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이영부 그 판사님 시비 걸 때 표정 아주 안 좋네. 시비 거는 표정일까? 웃으면서 시비 걸면 이상하잖아요. 눈을 약간 치켜뜨면서 예. 약간 치켰다 약간 아니 나 치켰다. 눈물을 흘렸고 일본 눈물을 막는 줄 알았어. 아 오늘은 그 얘기하잖아요. 나서 TOP. TOP, 여기 TOP예요. TOP 별명 뭐야? TOP, TOM, SOS도 있어 이제. TOP가 뭐예요? TOP. Tear of 박근혜의 눈물. 박근혜 얘기만 하면 울거든요. 저번에 그래요? 눈물 한번 닦았어요. 아니라니까요. 얼른 하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아니, 거죠. 박영선 의원도 아니고 뭐 이렇게 다 거짓말로 드러나요? 박영선 의원이 이렇게 또 여기서 예. 제가 욕 먹어요. 그분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아 이거 상방은 편집도 안 되잖아요. 예. 저기 이런 거잖아요. 예? 이 뭐지? 이 저 하지 말라는데. 해 얼른. 저기 빨리. 그 권한이 사실은 작은 사람들이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게 죄 아니에요? 원래? 권한이 그래 그걸 만든 범죄죠. 권한이 이만큼인 사람이 사실은 그러네. 범죄 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이 아마 엄청 7년 구형했을 거야. 8년이요, 8년. 예. 8년 구형할 때 그 구형할 때 논고문 보면 예. 우병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막강한 그 권한. 권한이 막강하다며. 근데 그 막남이- 우병우 전 수석 그거 좋아할 거야. 그래 내 권한 원래 막강해.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으로서 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지라는 이 논리들이 약간 예. 제가 말꼬리 잡는 거긴 한데 법리적으로도 그런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원래 국정농단이 네. 말꼬리 잡은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결국 말로 시작했잖아. 비타나. 비타나. 말꼬리. 예. 아 완전히 감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백승문 변호사님. 네. 그래서 내일 우병우 예측. 저는
좀 짧은 실형 정도 선고되지 않을까? 예, 짧은 실형 3년 미만에. 집행유예보다는 예. 짧은 정도의 실형. 실형. 실형 1년. 실형 1년. 오. 실형 1년 할 거면 집행유예 줄 것 같아요. 그렇죠. 집유는 안 할 것 같아요. 집유는 안할 그러니까 것 실형 같아요. 1년이면 예. 그거보다 근데 더 아직도 나올 것 초범 같아요. 아니에요. 초범이니까 난 그것도 형평 실형 오르면 1년에서 1년 1년 이면. 6개월. 나는 백승 저는 한 변호사는 1년 6개월 정도. 1년 6월 정도. 네. 아 저는 예측력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냥 하세요. 왜냐 아니, 우리 네. 저는 이제 하나 처세를 배운 게 이게 판사 김태현 변호사는 묻어가야 돼요. 예. 저 그럼 맞아요. 높일게요. 2년. 2년. 저도 2년. 2년. 좋다. 아니 20개월 조금 예? 낮춰갖고 20개월이요. 아, 그런 그런 성공은 안 건 하고 잘 안 해요. 1년 6월. 1년 6월 아니면 2년. 그렇죠, 1년 6월. 저도 2년. 예. 아 네. 그래서 2년 미만이 될 것이다. 집행유예는 없을 것이다. 그 정도면 단기자용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요쯤 되면 오늘 김태현 변호사 악성 댓글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변호사님한테 묻어가긴 한데 좀 아쉽네요. 2년 너무 약한데. 약해요? 아. 자, MB 금고지가 모두 구속됐다. 백순 변호사님. 사실 뭐 지금까지 MB 그 돈에 관련된 흐름, 수사 관련된 걸 쭉 지켜보면 예.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구속되고 그다음에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구속이 됐죠. 이분도 또 키맨 아니에요. 네, 거기가 원래 그 MB의 차명재산 관련해서 그 증거를 좀 없앴다는 걸로 이제 예. 나중에 구속이 됐는데 그 이후에 엄청나게 지금 거의 뭐 검찰이 엄청나게 협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병모 씨가 지금 도곡동 땅부터 지금 다 지금 지하 얘기를 하고 2층의 있으니까. 위치도 알고 있었던 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어허. 그 사실 그 지하 2층에서 나온 것들 때문에 지금 또 전부 다 이렇게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예. 보여주고 있는데 이영배 이제 씨는 마지막으로 그저께죠. 예. 19일 날 이영배 이제 다스의 협력사입니다. 예. 금강 대표인데요. 금강. 네, 금강이라는 데 대표인데 대략 92억 정도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어요. 얼마요? 92억. 많죠. 이야. 돈 단위가 커요 여기는 예. 지금. 근데 우리 이런 거 한번 좀 줘봤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이제 한번 만지고 다시 돌려주게. 검찰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예. 그거를 본인이 꿀꺽하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꿀꺽했다고 구속된 거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횡령 배임이. 근데 이제 힌트 배임 부분이 예. 이시영 씨가 운영하는 SM이라는 회사의 자회사 다온이라는데 저리로 돈을 빌려줘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가 배임이에요. 아, 이시영 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 그리고 아하. 비자금 조성한 것도 이분이 썼을까? 아하. 이것도 MB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가 일단 검찰의 생각인데 그걸 불면 커지네. 이제 그걸 불면 커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을 관리했던 흐름을 관리했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어쨌건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 진술을 다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영배 대표까지 진술을 바꾸면 가뜩이나 퇴로가 막혀 있는 MB 입장에서는 진짜 뒤로 갈 곳도 없어지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김세현 변호사님. 네. 알고 있는 거 다 풀어놓은. 저 몰라요. 저 몰라. 이병모 씨 제대로 알아보면 그 바로 구속 기소할 거예요. 가서 알아보고 다시 들어올까요? 한 시간만. 한 시간만 주시면 아니 근데 제가 알아서. 2008년 정원희 특검 사무실에 나와서 네, 네, 네. 다스는 MB 것 아니다. 네. 라고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했던 사람들이라면서요. 그렇다고 하죠. 오, 네. 그때는 별로 관심들도 없었는데. 그때는 관심도 없고 그때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때는 그때 당선인이고 손 못 댈 때니까. 그때는 사실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박근혜 후보와 당시 경선에서 한나라당 예. 경선 이명박 후보와의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승리해서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되는 순간 실질적인 대선은 끝난 겁니다. 아, 이번 대선에도 문재인 당시 후보가 민주당 후보 경선 확정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이건 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겠다고 많이 봤잖아요. 예. 사실은 이번 선거도. 그때 사실 더했죠. 아, 더 있죠 그때는. 더했죠 그때는.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저 누구죠? 저 이회창 총재가 나와서 보수표를 한 15% 정도 14점 몇 프로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500만 표 차이 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누구든지 정말 삼척 동자도 이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뭐 제대로 수사가 되기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쉽지 않았던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이게 다 많은 거를 털어놓고 있는데 아마 이런 걸 거예요. 검찰이 워낙 그 외장하드 얘기도 있지만 지하 2층 그 창고 예. 거기서 어마어마한 문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부인할 수가 없죠. 문건 딱 있는데 야 이거 뭐야 그런데 모르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자, 이 두 사람이 불고 있고 또 하나는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MB가 삼성이 대납한 40억 중에서 자 소송비 쓰고 남은 거 한 10억 좀 가져와라. 이게 정보보고서에는 돌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확인이 안 돼갖고 기사들은 못 쓰고 있었던 와중에 어제 오늘 이제 어제 아침 제 기억에 이게 조간신문 제일 따끈따끈한 얘기. 어제 조간신문 그다음에 어제 저녁 어제 종합 이제
어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동아일보에서 아침 조간에서 단독을 먼저 한 거고. 동아일보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KBS, 뭐 MBC, 뭐 채널 A 다 하고 단독 리포트가 나가고 오늘 아침에 또 중앙일보 단독 기사까지 나갔는데 종합을 해보면 돈이 한 지금 액수 한 40억 정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40억 소송비 대납. 근데 10억이 남았다는 거예요. 남았다. 이거를 찾아와라. MB 전 대통령이 이거 회수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낸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본인이 김백준 전 찾아오라고. 기획관한테 훌륭하신 쉽게 분이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찾아와 미국 가서 갔겠습니까 김백준 기획관이? 김재수에게 연락했겠죠. 안 갔어요 미국에. 왜?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찾아오라는 게. 예? 그래서 안 갔고 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그게 이제 어제까지 나온 보도들의 요지인 거고 오늘 아침에 나온 이제 중앙일보 단독 보도 요지는 뭐냐면 그 문제 때문에 저 김석한 변호사라는 예. 그 변호사가 청와대에서 들어와서 이명박 전 대통령 2번 정도 독대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송비 대납이 시작되기 전에 그 전에 미팅을 했다라는 게 오늘 아침에 있었던 단독 보도인 거죠. 이정열 판사님. 이정열 변호사님. 사무장. 네. 이정열 사무장님. 네네. 전 부장 판사님. 예. 아니 이거 10억 찾아오라는 거 예. 무슨 불법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40억 대납했다라고 하는 것을 MB의 부탁에 의해서 대납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일부 보도가 나오긴 하던데 이 40억에 관련해서 그 경제적인 부담은 삼성 측에서 부담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 이익이 누구한테 가느냐에 관해서는 다스 쪽이다라고 해서 선결제를 한 거죠. 소송 비용을 40억을 선결제를 해놓고 남게 되면은 이제 차액은 누가 가져갈 것이냐 했을 때 그 차액을 가져가는 주체가 삼성으로 다시 가는 게 아니라 다스 쪽으로 간다는 그런 약정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웃기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러니까 선결제로 40억을 뇌물을 받은 거죠. 받아서 그거를 예치를 해놨는데 다 못 쓰고 남았으니 잔액은 다시 돌려받아줘. 아무리 뇌물이지만. 아니 그분은 그 감옥에 가실지 모르는데 참 네.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요? 예. 이게 기가 찬 겁니다. 별로 안 친해요? 어우, 이게 친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결국 친하게 되더라고요. 이분이요. 예. 이분이요. MB UAE에서 상금 받잖아요. 50만 불. 예. 그러니까 상금 미리 받을 거니까 돈 미리 줘 해갖고 농협 가서 50만 불 미리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농협에서 나중에 상금 찾아가고 여러 가지 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140억 찾아갈 그것도 끝까지 가서 찾아오자. 그 140억 돌려받지 않았으면 사건이 여기까지 또 커지지 않았어요. 거기서부터 이상한 거죠. 예. MB가 다스하고 상관이 없는데 청와대까지 동원을 해서 그 돈을 찾아옵니까? 예. 그런데 예. 이상한 거는요. 광고 듣고 3부에 가면 안 될까? 알겠습니다. 예. 광고 듣고 3부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왔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님 그리고 이정열 전 부장판사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계속하시죠. 백성문 변호사님. 아까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조가 예. 거의 완전히 얼개가 다 맞춰진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에 사실 뭐 댓글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수사가 한풀 꺾였다라고 했는데 특수활동비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뇌물죄로 이제 구조가 짜졌고 김관진 거기도 구속적 부심으로 풀려나면서 그때 사실 이거 이제 MB 수사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예. 얘기를 저희 그때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활비가 튀어나오면서 김희중,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전부 다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줬고 예. 그것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것도 내용 거의 빼도 박도 못하는 수준으로 지금 정리가 된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이제 사람들이 궁금했던 건 다스는 누구 겁니까였잖아요. 예. 이제 그것도 정리가 다 됐어요. 그걸 처음엔 손을 못 댈 거로 그렇죠.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힘들 거라고 봤는데 이제 사실 이제 검찰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라고 확정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지금 문제되는 구두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아직 발표는 안 했나요? 네, 발표는 아직 안 했는데 이게 지금 요거 있잖아요. 지금 삼성에서 소송 비용 대납해 준 거. 예. 그리고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다스하고 상관이 없으면 단순 뇌물죄가 아니라 제3자 뇌물죄죠. 그러니까 그렇죠. MB가 부탁을 해서 다스에 돈이 들어갔으니까 다른 사람이 제3자 안 가니까 뇌물죄. 예. 단순 뇌물죄로 간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 얘기인즉슨
다스 이코르 MB다. 근데 그걸 너무 많은 곳에서 이제 확인이 다 되는 상황이라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뭐 부인은 하고 있지만 뭔가 자신 있는 부인 같진 않아요. 그냥 관계없다. 그냥 아니다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객관적 증거나 여러 진술 증거상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해가기 좀 힘든 상황까지 와간 것 같아요. 동부지검에서 수사하던 다스의 비자금 그것 때문에 한 이틀 동안 그 SNS에서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정호영 특검을 기소하지 무혐의로 끝내고 다만 자기들은 100억 추가로 2008년 비자금을 더 찾아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일단 이 120억 횡령이 개인 횡령이냐 그 직원의 다스 소속 직원의 개인 횡령이냐 아니냐가 먼저 쟁점이 됐었는데 이게 사실 증거를 밝혀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 진술만 가지고는 사실 이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직원분이 그러니까 횡령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직원분이 처음에는 나 혼자 못 죽겠다라고 했다가 실제 들어가서는 또 다 얘기할 것처럼 하더니 안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문제는 어떻든 정호영 전 특검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가 특가법상의 이제 특수직무유기거든요. 특수직무유기. 특가법상의 죄를 범했다는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수사를 안 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성립이 되는 범죄인데 문제는 이 직무유기죄가 성립되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죠. 정말. 그러니까 유기이기 때문에 이게 단지 열심히 하지 않았다거나 부당하게 했다는 것 갖고 성립되는 게 아니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령 잘못했더라도 하긴 했으면 직무유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검찰에서 그래서 발표하기를 이 120억 횡령을 한 사람이 누구냐에 관해서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그것이 그런 어떤 사실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법리적으로 정호영 특검을 기소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번에 그 정호영 특검 직무유기로 기소 못할 거라는 취지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그냥 징검다리로 이명박 전 대통령 가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 120억 횡령 부분은 어차피 공소시효돼서 완료돼서 이제 처벌도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21일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다스가 누구 건지, 그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를 정호영 특검이 알고 숨겼는지 아닌지를 조사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결론 나도 지금 새로 조사해서 지금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는 게 나오면서 수사 방향이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정호영 특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검찰의 타겟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수직무유기는 거의 입증이 불가능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명백하게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면 특수직무유기가 되지만 그 당시에 결과 발표한 게 21일 오늘까지가 공소시효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시효 전에 정호영 특검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격 규정을 하고 그다음 추가로 나온 2008년 이후 그건 공소시효 한 5년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 말했던 게 정호영 특검이 타겟이 아니라 결국 그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공소시효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또 개인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때는 칼이 이제 MB 쪽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또 한 축으로 커지는 거 아니에요? 다스 비자금이요? 새로운 게 발견됐다고 하면 그렇죠. 어차피 이 120억 아니 새로운 게 발견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이제 새로운 비자금의 흔적을 잡았다라고는 보도는 나왔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된 거 아니고 수사 진행 중이니까 우리가 말하기 좀 조심스러우나 이 120억 위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얘기는 예전에도 한번 언론 보도에서 한번 나온 적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120억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그리고 사실 뭐 정호영 특검을 뭐 특수직무유기로 그럼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곁다리인지 사실 중요한 건 MB 아니겠어요? MB 비자금. 근데 검찰 입장에서도 이병모 씨가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스 이상호 회장 통장에 돈을 빼서 MB 사저 재건축 비용으로 줬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수억 줬겠죠. 뭐 JTBC에서 아마 그저께부터.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다스는 MB 것이든 아니면 그냥 줬으면은. 증여세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증여세야 뭐 세금의 문제인 거고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다라는 건 이제 거의 뭐 확증이 돼가는 분위기인 거죠. 돼간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다른 것도 또 얘기들 돈의 흐름들도 있지만 돈의 흐름들이야 뭐 이상원 회장이 말 그대로 그래 내가 내 돈인데 내 동생이 줬어 세금은 냈어 미안해 이제 곧 낼게. 뭐 이래 버리면 뭐 되는데
아까 일부에서 잠깐 얘기하다 그 소송비 대납 과정의 문제에 있어서 이영호 대통령이 가서 받아오라고 그랬다는 그런 부분들 자기 회사가 아닌데 가서 그걸 받아오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실수유저라는 건 뭐 그 이미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 사무실 다녀왔어요? 왜 가요 제가 거기를 톰. 아 또 있어요 별명 톰 Tears of of MB MB. 아 별게 다 있습니다 저는 아유 눈물이 많으신가 봐요. 아 몰라요 SOS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MB 측 반응 SOS도 설명해 줘요. SOS는 스콜라십 오브 삼성 아, 삼성 어머 나 여기서 나쁜 건 다 담당하고 있어요. 장학생은 아니시지 않아요? 그냥 식구지? 더 나쁜 거 아니야 아 19호부 삼성. 적응하셨네요. 적응하셨어. FOS가 더 좋아요. 팍스 TV 같잖아. FOS. 어쨌든 패밀리 오브 삼성. 근데 어쨌든 그 지금 어쨌든 톰 NBA 대용. NBA 대형이요? 예. 카드가 없죠. 예? 카드가 무슨 카드 써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MB가 얼마 전에 지난주 일요일인가요? 설 연휴 때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 보냈을 거예요. 일종 보도자료 형태로.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별 내용이 없어. 그냥 나는 김석환 변호사한테 우리는 사기당한 거다. 아 김석환 변호사한테 사기당한 거다. 그쪽에서 먼저 접근해서 이렇게 한 거고. 무상을 해주겠다 그랬다. 무상으로 해주겠다 그랬다. 사기당한 거다. 다 억측이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뭐랄까요? 반박이 자체가 그러니까 논거가 있어야 되는데 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게 다 100% 사실인지는 물론 수사 결과 발표를 봐야 되고 나중에 재판 결과를 봐야 되지만 삼성 부회장이 다 얘기했잖아요, 가서.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들, 구체적인 워딩들, 구체적인 흔적들이 나오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대응은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거죠. 나 아닌데? 나한테 왜 그러지? 딱 이것뿐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대응을 놓고 봤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고의 방패가 있어서 그걸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대략적인 추상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는 거고 글쎄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옆에 이제 뭐 여러 수석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그 수석들 뭐 삼성소 매일 회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그 근무했던 분들 얘기 넘어가기 전에 딱 중간에 끊고 네. 그 7분 성명서 발표할 때 7분 서 있던 분들 있잖아요. 네. 정도원 의원, 정태근 의원이 네. 와 그러고 웃어요. 그 얘기일 거예요. 그분들 뭘 할까?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그게- 진짜 아는 건 네. 정태근 정도원 의원이라는 거예요. 그 전서부터 서울시장. 그게 그러니까 왜 이분들은 그러냐면- 청와대 근무했던 분들. 왜 그러냐면 정두원 의원은 집권 초기에 사이가 갈라지긴 했지만 대선 과정부터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메이킹하는 데 가장 1등 구신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부시장 출신 아니에요? 서울 정부부 예. 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안국포럼부터 해서 캠프 어떤 또 실무를 다 책임진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오랫동안 지켜봤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 지금 거기 계시는 뭐 김효재 전 수석이라든지 이동관 전 수석이라든지 정동기 전 수석 같은 분들은 나중에 그 수석들 이름을 다 외워요? 뭐 아니 그왜 저한테 왜 탐이겠어요? 그분들 뭐 김효재, 이효재 이름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 그럼요. 그러니까 탐이 될 TOM이 되려면 이 정도 그냥 사람 이름 잘 외웁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적으시니까 더 가네요. 어쨌든 박재 변호사 하는 것보다 더 가네. 나중에 사실 일종의 정두원 의원은 가신이라고 하면 예. 그분들은 일종의 수혜자. 테크노그라튼 거죠. 나중에 들어온.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치부라든지 약점들을 속속들이 알기는 어려운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 말을 하지 않으면. 그런데 정두원 의원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게요? 김백준 기획관. 근데 지금 검찰에 들어가서 김백준 많은 것들이 기획관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 김태현 변호사. 인정합니다. 어떻게 인정합니다. 자, 예. 판사님 판결을 해주세요. 아유 뭐 예. 그러니까 다툼이 없습니다. 과연 가장 많이 아는 이제 김백준 기획관은 지금 검찰에서 많은 진술을 하고 있는 거고 영포빌딩에서 많은 자료가 나왔는데 그 사실들을 다 모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전직 수석들이나 그 있었던 변호사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러놓고 야 이렇게 됐어 어떡하냐? 다스도 내 거고 다 내가 지시한 건 이거 어떡하지? 대응책을 짜봐라고 해야 대응책이 잘 나오지. 맞아요. 그게 아닙니다. 뭐 이러면은 예. 대응이 안 나오는 거죠. 깜짝이야. MB께서 오신 줄 알았어요. 그 대응이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저희가 이제 사건을 진행을 할 때 예. 변호사한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그래야 이제 이 솔직하게 얘기한 걸 뒤집을 거라도 어떻게든 뭐 우리가 만들어 보든 아니면 선처를 발해서 좀 이렇게 형이라도 깎아보든 전략이라는 걸 세우는데 아이고 뭐 저는 그런 적이 없고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법정에 들어가거나 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증거들이 튀어나오면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MB 측에서 나오는 지금 반응들을 보면 처음처럼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아 일단. 아니 그래도 뭐 자진 출두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저는 있잖아요. 자진 출두 검토는 지금 상황에서 차라리 빨리 들어가는 게 나아요. 아니 우리가 계속 그랬잖아요. 왜냐면 계속 매일매일 뭐가 나오잖아요. 인정하고 매일매일. 빨리 들어가라. 매일매일 계속 뭐가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먼저 들어가는 게 낫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그 김광석 노래도 있잖아요.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반면 교사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사실 초기 대응을 잘못한 거거든요.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초기에 다 맞고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으니까 나 지금 물러날게. 예. 아니면 일단 뭐 권한 이양 다 하고 나 완전 뒤로 빠질게. 물러날게. 깔끔하게 털고 나갔으면 탄핵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러면 뭐 그런 박근혜가 아니죠. 그건 정체성을 부인하는 아니 그래서 거예요. 어째 잠깐만요. 예. 김정렬 전 부장 판사님. 김정렬 아, 수구이 담당. 예. 추진위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정렬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MB도 그렇고 스켈레톤도 그렇고 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예. 아까 두 분께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전 약간만 이제 추가하겠습니다. 증거 일단 어떤 혐의를 자기가 받고 있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쟤들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정도 대응을 하면 되고 뭐 증거가 없다면 이제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나아요. 또 근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신 그룹들은 다 알고 있고 어떻게 흘러간지 알고 있기 때문에 증거가 뭐 있는지도 알 겁니다. 근데 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나중에 들어간 테크노크라트들은 모르니까 하나도 모르죠. 모르니까 MB가 이거 아니라고 하면 증거가 뭐가 있는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맞겠지 그럼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하는 거니까 그냥 단순 부인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끌어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설명을 하자니 아까 김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인을 하더라도 왜 이런 거냐면 이러한 것들 사정이 있었던 걸 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근거를 못 대고 있거든요. 그냥 오히려 딱 드는 생각은 그냥 한번 아니라고 질러나 보자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할 게 없어요 지금. 할 게 없어요. 예. 이 정도 아니 세 분들이 변호사니까 나온 증거를 보면 증거의 무게나 이런 그 정도를 느낄 거 아니에요. 이쯤 나왔으면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더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럼 18개 혐의를 너무 쓰냐 줄어드냐 이 그러니까 싸움이네 혐의 이제. 개수가 아니라 그때보다 훨씬 더 명확해지는 것 같다고 나오는 관련된 증거들이 그러니까 사실 측근들이 들어가서 진술을 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니 뭐 나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힘도 없고 나 그냥 배신해야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영국 이렇게 딱 빌딩 들이밀고 크죠. 하는데 어떻게 자기 이름 써 있고 막 이러는 거 어떻게 그걸 부인합니까? 이게 왜냐하면 왜 박 전 대통령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냐면 박 전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 국정농단 특활비 빼고 국정농단 사건은 본인이 돈을 받은 게 없어요. 없잖아요. 특활비 빼고. 아까 독일 가서 돈을 받은 것도 없어요. 그리고 특활비도 물론 이제 재판 봐야 되지만 뭐 무슨 뭐 그렇죠. 특활비도 뭐 개인적 유용한 게 있지만 어쩌면 독일 뇌물을 돈 받은 게 없거든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는 똑같잖아요 지금. 네. 그죠?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특활비는 어디 썼는지 아직 용처가 정확히 나온 건 아니니까 관례대로 써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근데 다스 이 개인 비리가 붙어 있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엮여 있어요. 거기다가 삼성 이 소송 비용 대납 이거는 개인 비리 플러스 권력까지 이용한 구조 아니겠습니까? 뇌물.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적인 이득을 얻은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하루라도 빨리 최소한 측근들한테는 모든 걸 털어놓고 대응책을 세워야 이게 나중에라도 측근들한테 안 좋은 소리 안 듣지. 이거 잘못되면요. 보세요. 지금 밑에서부터 쫙 올라가는 거거든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경 책임져야 될 게 지금 김백준 기획부터 시작해서 뭐 이병모 씨도 이름도 또 이 씨 누구 있던데? 예. 예. 아까 이름 잘 외운다고 이영 저 처음 듣는 이름인데. 이영모 씨. 아니 아까 그 이름은 그러니까 이름을 잘 외우지 않네. 안네 못 외우네 머리가 안 좋아. 예. 아유 뭐 예, 이런 사람들 지금 다 구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무지배랑 불린다 주변 사람들 차명재산 관리하던 사람들. 그럼 결국 나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 사법 처리되고 측근들 다 사법 처리되고 그러니까 사법 처리되지 않은 측근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강한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야 이게 뭐야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 우리는 그럼 언론 나가서 바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다 얘기하다가 아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시절에 이런 얘기했잖아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완벽한 정권이다. 정권이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이거부터 더 완벽한 정권이? 나중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사실 죄가 없죠. 대통령이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고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을 바쳤던 것뿐인데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배신감이 알겠습니다. 자 MB 다스 실소유자가 밝혀져요. 네. 무슨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까 45억 일단 뇌물. 네. 특활비는 뇌물 및 국고손실. 네. 뭐 다스는 뭐에 해당? 직권남용이 되겠죠. 이건. 일단 그것 자체로 다스 실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뭐 어떤 그 범죄 혐의가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일단 이제 말씀하신 대로 특활비 상납과 그 관련해서는 뇌물죄, 국고손실도 예, 되죠. 국고손실 있고 예. 그다음 횡령도 있고요. 횡령. 예, 그다음에 아. 중요한 건 그거죠. 다스하고 BBK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BBK는 내 이니셜이었는데. 주가 조작이 있잖아요. 여기가 또 큽니다. 이게 근데 공소시효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무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공소시효 끝났잖아요. 그건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건지 또 그 아직 지금 수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BBK 주가 조작도 김경준 예. 단독 범행이 아니다. 이게 공범이나 혹은 주범이다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되게 되면 공소시효가 안 끝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건 따져봐야 돼요. 그게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돼 온 건지 봐야 되니까 만약에 거기서 주가 조작 행위가 일회성이고 그냥 끝나버렸다면은 그러면은 의원님 말씀대로 공소시효가 끝났을 수도 있는데 예. 사실 제가 한 번 하고 말았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따져봐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럼. 지금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뭐 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제 위반이 된 겁니다. 시세 조정 뭐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뭐 그건 형은 그렇게 세지 않은데 이 문제는 이제 거기에 이득에게 예. 벌금이 되겠어요. 이게 저 징역형보다 이득에게 뭐 몇십 배까지 지금 가능하거든요. 벌금이 결국 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지만 이쪽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돈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아주 유효적절할 수 있습니다. 클 수 있다. 네, 다 털리겠네 이번에. 다 털어야죠. 사실 이게 도곡동 땅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도곡동 땅도 원래 이상은 씨와 김재정 씨가 예. 소유하는 걸로 형식상으로 돼 아니 있었죠. 세분 사무실에 재심 청구를 어디다 맡길까 지금. 근데 그 당시에 과거에 특검할 때 도곡동 땅 관련해서도 이상은 씨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누구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결론났죠. 제3자의 것인데 제3자가 누굴까요? 뭐 이러면서 모른다. 결론났죠. 정호영 특검은 근데 이상한 거 맞다 또 근데 이랬고요. 그게 참 재밌는 게 도곡동 땅을 팔아서 그 돈이 들어와서 다스가 이상은 씨 거라고 지금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이상은 씨가 아닌데 그럼 이게 대표가 이상은 씨가 아닌 거죠. 예. 근데 이제 도곡동 땅도 MB 거라는 것도 확인이 됐고 그럼 그 돈이 일로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그것 역시 다스 역시 MB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또 그 당시에 다스가 별로 썩 좋지 않았는데 190억인가요? 그게 또 BBK로 들어간 걸 보면 또 저기랑도 관련이 있는 거고 예. 이제 그런 게 쭉 연결이 되다 보면 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BBK 문제는 그 당시 이제 김경준 씨 때문에 이제 수사와 재판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완결이 된 거예요. 사실관계 나왔어요. 거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BBK 오너로서 같이 공범이냐 아니냐만 남은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이미 완결된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봐요. 근데 다만 주가 조작은. 네, 근데 지금 수사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당시에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처럼 확실한 다스 문제를 왜 그렇게 부인했을까? 그 당시에 예. 만약에 그래 다스 내 거야 도곡동 다 내 거야라고 하면 야 저 사람 진짜 숨겨둔 재산 많네. 라고 끝났지. 얘기했겠지만 예.
그 당시에 대선 분위기 봤을 때 지금 근소한 차대가 500만 표 차의 압도적인 승리라는 그 상황에서 다스랑 도곡동땅에 본인 거라 가지고 몇 표 날라갔겠습니까? 그래도 선거는 이겼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에 다스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했던 문제는 결국 뭐냐면 BBK 때문이거든요. 도곡동 땅은 내 거고 다스도 내 거인 순간 BBK도 내가 주가 조작의 할 수밖에 주범이 없고. 된다. 그런데 주가 조작의 주범이 되면 그건 재산이 내가 숨겨둔 재산이 1,000억이나 2,000억 있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렇죠. 경제범죄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당시에 형사처벌도 형사처벌이지만 대선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제 그 BBK 문제를 막기 위해서 다스와 다 부인을 도곡동 땅 얘기를 끝까지 부인하고 들어간 그럼 우리가 거죠. BBK 그때 당시 잘 지적한 거네요. 탁월하셨던 거죠. 예. 할 게 그거밖에 없었고. 예, 아까 이제 형량 잠깐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법적으로 제일 형이 센 거는 뇌물수수예요. 근데 이제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을 잠깐 말씀드리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이제 최고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5억 이상 받는 경우가 그렇게 더 흔치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누가 5억을 받습니까? 소송비 대납만 해도 40억이니까. 일단 그 경우에 이제 또 뭐 기본적으로 9년에서 12년 정도 권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이제 돈 뇌물을 받고 나쁜 짓까지 해준 경우, 그런 경우라든가 뭐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 이 경우 형을 가중하게 돼 있는데, 이때는 이제 11년 이상을 기본적으로 선고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무기징역까지 하는 게 좋다라고 그럼 양형위원회에서 하고 이건이 있습니다. 사면 복권 해준 건 나쁜 짓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쩌 자기 권한을 남용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특활비 액수가 늘어난대잖아요. 네, 좀뭐 이건 또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또 2억 정도가 또 2억 추가됐다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러잖아요. 검찰이. 이제 지금 특활비도 그것만 썼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조사하면 더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냥 먼저 소환장 오기 전에 먼저 검찰에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게,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또 민사소송 이거 어디서 했어? 민사소송? 내가 전 재산 기부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않았으니 손해배상을 하라? 요 민사소송은 사실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건 뭐 현실적으로 뭐 이 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데, 이 소송한 사람이 저희 최광석 변호사라고 저희 대학 동기인데요. 26기. 그러니까 그 법적인 걸 모르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상징적인 측면. 상징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에게 사기를 쳤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 어떻게 나오나 보자, 답변을 하나 보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한 거라고 본인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424님 듣고 있으면 정말 화가 납니다. 도대체 뭔 짓을 하는 거예요? 봉도사님 시원하게 한마디 속 시원하게 해주세요. 뭘 속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냥 감옥 갈 건데. 시원하게 가실 거예요. 시원하게 가시고 이제 시원하게 못 나오죠. 살아서는 아마 그 밝은 태양을 못 볼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인데. 그러니까요.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7778님 세 분이서 김변을 너무 놀리는 거 아닌가요? 꿀잼이긴 하지만 난 진보에도 김변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웬일이야? 스스로 오늘 오늘 자유한국당 딱 빨간색 옷까지 입고 왔는데 응원하세요. TOP의 TOM의 SOS인데. 아유 감사합니다. 자 백성님 정말 놀리는 거 정치라고는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라디오 들으니까 이해가 쏙쏙 잘 되네요.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정한 거 듣고 4부 알쓸 경제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알쓸 경제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제 뉴스. 정철진 경제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정철진입니다. 건내리 SBS 보도국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서울지방 집값 양극화 심각하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청취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도를 할 때마다 많이 이제 피드백을 받는 게 우리 동네는 우리 집값은 그대로인데 맨날 수억 올랐다는 말 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양극화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만 서울 아파트 중에서도 강남과 그 일대에만 또 재건축이 됐거나 대소한 1에서 3년 차 됐거나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만 올라도 너무 심하게 올랐고 나머지 경기권 이후 지방은 지금 이미 꼭지를 찍고 하락을 시작을 했거든요. 하고 이 양극화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간격이. 그래서 이제 IMF 같은 경우에도 국제통화기금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버블은 아니다. 거품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 이제 강남 쪽만 보면 이것은 상승세가 상당히 크다.
여기에 가계부채까지 고려할 경우에 이 양극화의 끝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그런 조언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상황이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이 양극화가 약간 이제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요. 예. 즉 양극화가 계속된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 아파트, 서울 중에 강남 아파트는 계속 오르고 어떤 경기 변동에도 이것만은 영원할 것이다 하고 나머지는 뭐 경기 부침 따라 움직일 것이다는 이제 이론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이 지방 아파트 가격의 하락 여기에 지금 수도권 남쪽에 일부 도시들이 있습니다. 공급 과잉이 되는 여기도 좀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런 지금 악화되는 부분들이 서울로 건너올 것이고 강북 이어서 강남까지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양극화의 끝은 결국 전체 대한민국 부동산의 이제 가격 하락의 시작일 것이다. 이제 두 개로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예. 정철진 평론가님 얘기를 하세요. 저는 후자 쪽이에요. 저도 후자 쪽. 이게 왜냐하면 뉴욕 맨하탄이라면은 실은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뉴욕 맨하탄이라든가 뭐 런던에 있는 최시라든가 이런 지역은 그 영국에 있는 자본, 미국에 있는 자본 말고도 글로벌 자본이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경기 불황에도 전 세계로는 돈 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뉴욕 맨하탄 센트럴파크 앞에 있는 콘도를 살려고 들어오니까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하고 뭐 영국도 러시아 부자들, 중국 부자들이 끊임없이 사기 때문에 실은 여기는 버티는데 우리의 강남도 실은 괜찮거든요. 탄탄합니다. 탄탄하지만 아직 그 글로벌 해외 자금 수요는 들어오는 유입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지방부터 시작해서 경기권의 전반적인 부동산 하락 또 경기 침체가 온다면 지금 뭐 강남 불패 얘기를 하지만 저는 영향을 받을 수 없다.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의 현실이라는 후자 쪽인데 부동산 전문가들 한 10명 모아놓고 양극화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면 한 8분 정도는 강남은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쪽으로 다수설은 그럼 지금 정철진 저 소수설이죠. 소수. 네, 소수설에 좀 포함이 되고 있다. 해운대값 떨어지고 지금 전세값.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또 많이 그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부산은 여기 해운대 아닙니까? 예. 그럼 만약에 서울의 강남이 버틴다면 이런 어떤 하나의 핫한 지역들은 버틴다면 부산 해운대도 버텨줘야 되는데 지금 해운대 같은 경우에도 가격 하락에 대한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특정 지역이라서 또 거기 사시는 분들 계실 때 말은 못하지만 좀 그 가격 하락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흐름들이 결국에는 서울로 건너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해운대는 그 옆에 그 달맞이길 있잖아요. 네. 공급 과잉이죠. 공급 과잉 정도가 아니라 완전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겼고 이제 관광객이 하나도 없이 텅텅 비었어요. 그렇죠. 네. 비싸니까 원래 있던 사람도 다 내쫓겨가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만 들어오고 프랜차이즈 보러 거기 합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죠. 네. 완전 죽었어요. 완전. 그러니까 거기 죽으니까 해운대도 경기도 빠지고. 경기가 지금 실은 크거든요. 경기 침체 하락에 심각하고 이제 여기에 금리 인상 조짐. 실제로 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 이제 5%대 고정금리 섞게 되면 이제 5% 넘는. 그러니까 1금융권 은행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까지. 인플레 금리 상승까지. 조금 약간 저는 걱정이 많이 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부동산 전문가 분들은 강남 불패를 얘기하고 있다. 가 다수설이다. 그러니까 재건축 안전진단 깐깐해진 재건축 안전진단. 근데 이게 이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부동산 투기의 붐이 재건축서부터 시작된 거 맞는데 맞죠. 네. 맞는데 네. 강남 재건축은 잡고 특히 이제 비강남권은 이 규제 묶였고 하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강남과 비강남의 생활 수준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강북에 있는 사람들은 야 이 돈 갖고 있는 조금 깨끗한 경기도로 가자. 강북의 빈집들이 지금 속출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좀 어떤 서울시 전체를 조망하는 그런 문서인데요. 예? 그래요? 이거 굉장히 서울시 차원의 어떤 접근적인 방법이 그래요?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적각한 지적이신 게 엉겹결에 그냥 서울시. 근데 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제 저도 깜짝 놀란 게요. 저 얼굴 빨개졌어요. 네, 왜냐하면 재건축의 지금 이슈는 연안입니다. 연안이죠. 네, 30년으로 할까 40년으로 할까. 그래서 지금 1988년 이전의 아파트에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우린 됐다라고 할 게 있는데 그때 이제 김현미 장관이 40년 얘기했다가 그게 이슈가 됐는데
그거 싸움 아니었어요. 예, 30년이 40년이야. 근데 네. 안전진단으로 새로운 카드를 탁 꺼내든 건데 예. 재건축 사업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가장 먼저 할 게 이제 안전진단을 또 조합 결성을 그렇죠. 받아야 네. 되는데요. 안전진단은 솔직히 그냥 흘러가는 과정이에요. 그래갖고 아파트 조합 결성 처음 붙는 플래카드가 조합 결성, 네. 그 안전진단 통과 네. 이렇게 쭉쭉 붙잖아요 플래카드가. 그렇죠. 이제 안전진단 항목을 좀 보시면요, 우리가 말한 진짜 안전 이게 예. 구조 안정성 항목이거든요. 예. 이거의 가중치가 기존에는 한 뭐 20%, 30%대였었고 거의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는 게 시설 노후화, 또 더 이 카드가 주거 환경, 즉 이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택도 없이 예. 부족합니다.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이런 것도 하게 되면 연한만 채우면 거의 안전진단은 프리패스로 가게 됐는데 어제 나온 국토부는 이 안전진단을 안전진단답게 하겠다. 그래서 구조 안전성의 가중치를 50%. 그러니까 진짜 튼튼한 그러니까 튼튼하지 않은 그러니까 완전히 막 휘청될 정도여야만 안전진단에 대해서 이 아파트는 이제 재건축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걸 해준다라고 하니까 그 굉장히 지금 이렇게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쿠션을 돌려가지고 지금 치고 들어온 건데요. 근데 문제는 예. 제가 아까 전에 왜 우리 봉도사가 이 전체 조망을 하냐면 그럼 누가 걸리냐가 핵심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한 핵심. 그럼 보니까 여기 양천구 목동에 한 2만 가구 넘게 있고요. 그렇죠. 또 상계동에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예. 한 10만 가구가 이제 여기에 걸려들게 되는데 안전진단 이 강화에 거기가 다 강북이라든가 노원구 쪽은 제가 굳이 전 노원구에 안 삽니다만은 이제 그분들을 대변하자면은 실은 이제 노원구에 8만 세대쯤 되나요? 아닙니다. 노원구가 있고 뭐 송파구에도 있고 하는데 네. 거의 양천구 목동과 노원 상계주공 여기가 이제 가장 비중이 크고 실은 재건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이라든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들이 이쪽 지역이었는데 지금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 8.2 대책 때 작년에 한 방 맞고 지금 거기 다 묶여 있고 이번에 지금 이 재건축 안전진단 이슈까지 하게 되니까 실제로 잘 보십시오. 이미 강남은 재건축 이미 통과됐거나 예. 재건축 돼가지고 지금 입주 1에서 3년 차 같은 경우에 30평형에 24억, 25억 하는 아파트들은 승승장구하고 오히려 그쪽은 더 혜택을 엄청 받는 거잖아요. 하고 이제 막 좀 뭐 해보려는 데는 이게 잡게 되고 이러니까 타겟으로 타겟가 요망되는 지역이 타겟가 약간 이게 이게 비켜나갈 수도 있겠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 건축이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강북은 좀 풀어놔야지 강남 가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좀 빠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인프라, 도로, 예. 교통 이런 거 좀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자체는 좋아요. 저도 연한 싸움이 아니라 안전진단 싸움. 또 안전진단은 명분이 좋잖아요. 재건축이 안전이 안 좋아야 재건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전진단하고 아까 주차장 얘기했잖아요. 네. 주차 공간이 예측되지 않았던 30년 전에 졌던 아파트들 아니에요. 어쨌든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치고 들어올 줄 몰랐죠. 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재건축은 깐깐해질 것 같아요. 이 안전진단을 깐깐하게 하면. 그러나 과연 이것이 서울 아파트 집값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로 이게 넘어갈 수 있을까? 예. 이것은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되겠다. 것이죠. 이은경님, 목동 아파트 10년 사는데 못도 안 들어갈 정도로 튼튼합니다. 10년은 지금 대상이 아닌데요. 주차장은 좀 모자란데. 아파트는 이미 30년 대상인데 여기서 10년 살았다는 거죠. 예. 네. 여기서 본인이. 주차장은 좀 모자란데 단독주택 지역보다 훨씬 낫습니다. 흑벽돌로 지은 치골집은 50-60년 거뜬한데 네. 이분은 이제 하지 마라. 이런 주장인 거죠. 네. 6위 이상 우리 아파트는 40년 된 아파트인데 튼튼해요. 근데 재건축한대요. 이것만 생각하는 세태 씁쓸. 자, 주민들은 이 아파트 이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 정권 그 문재인 공약이 도시재생 아니에요. 그렇죠. 주차 문제만 좀 되면 이렇게 오래됐는데 조금씩만 손봐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많이 흘러가요. 네. 근데 오늘 문자 보내신 분들도. 아니 그리고 실질적으로 들어가고 네. 조사를 해보면 재건축 이런 거에 부정적인 시각이 꽤 많아요. 쫓겨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주차 공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주차 빌딩은 좀 빈집 있는데 주차 빌딩을 좀 져주고 이렇게 하면은 리모델링해서 살면은 무슨 그 조경도 좋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이 대지 지분율이 그 옛날 아파트들 넓어가지고 예. 마음은 그냥 뻥뻥 뚫리죠. 조경이 너무 좋잖아요. 좋죠. 조경은 예. 좋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주차 때문에 지금 주차에 대한 문제는 이건 당국이 이거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안전진단으로 못하게 한다고 하면 해당 주민들이 지금 이제 주차 문제 앞서도 우리 청취자분들 했지만은 예. 거기에 대한 솔루션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글 달고 나온 명품 패션이 뭐예요? 네,
제가 오늘은 예. 저희 라디오긴 하지만 약간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신 분들이 조금 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소식을 좀 가져와 예, 봤는데요. 주세요. 저 패션에 네.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패션에 관심 많으시죠. 명품이 된 한글. 예. 이 얘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사진 예. 이거 사실 여기 한글은 자세히 안 보이지만요. 이거 인터넷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10년 전에 굉장히 많이 보신 사진인 거예요. 배우가 누구예요? 브리트니 스피어스예요. 아, 브리트니 그 피어스.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톱스타였잖아요.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입고 있는 게 찍혔는데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신흥호남 향후회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 보세요. 신흥호남 향후회라고 써져 있어요. 예. 검색해 보시면 이 사진 많이 나오니까 아.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시지 않거나 듣고 계신 분들도 브리트니 스피어스 신흥호남 향후회 치시면 바로 이 사진들 보실 수 있습니다. 브리트니 피어스 신흥 호남 향후에 하면 네. 이 옷이 떠요. 네, 옷이 초록색, 떠요. 연두색, 초록색 이렇게 그 스트라이프 형식으로 돼 있는. 그래서 이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야 저게 뭐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왜 저걸 입었지? 아하. 그래서 그때 있었던 소문이 이게 그 돌쇠 앤 가바나라는 명품이잖아요. 돌집엔 가봤나? 그죠? 예, 돌집엔 가바나. 좋네. 예. 돌집엔 가바나 옷이라는 소문이 거의 정설처럼 퍼졌었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예.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도대체 이걸 어디서 구했는지는 지금도 미스테리인데 직접 물어보질 못해서 그래서 이게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입고 있으니까 이때도 이게 명품겠거니 그래서 그 돌집엔 가바나에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고 이 원피스를 만들었다라는 소문이 굉장히 설이 정설로 쫙 돌았는데 아니었어요. 예. 이것은 아마 우리말로 그 보세 옷집 같은 데서 구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유명 배우들은 네. 그 나만의 명품에서 사면 같은 옷을 입는 사람 만나기 싫으니까 네. 만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나만의 옷을 찾거든요. 가끔 이렇게 보세도 가요. 브리트니 스피어스. 예, 많이 가요. 특히 네. 그 헐리우드 배우들 특히 많이 가요. 네, 그러니까 이때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한참 핫할 때였어요. 어. 10년, 13년, 14년 전이어서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이거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신 분들이 이쪽에 네, 난 예뻐. 다 난 예뻐. 이제 제가 들어주면 더 잘 보여요. 아, 이게 누구예요, 이분이? 크리스 햄스워스예요. 크리스 햄스워스. 햄스워스. 네.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고 토르 같은 블록버스터에 나온 배우인데 아 맞아요. 예. 우리나라 어떤 난 예뻐. 예, 우리나라 여자분들 중에도 오. 이 사진을 그 SNS에서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난 예뻐라고 써져 예, 있는. 얼굴 나로 바꾸면 딱 맞네. 난 예뻐. 근데 이것도 어딘가 이제 크리스 햄스워스가 오. 보세 옷집에서 산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한자가 예.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자가 서양권에서 굉장히 예쁘고 어. 그런 글자로 문신이나 이런 옷 같은데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지금도 이제 중국의 경제력이 좋아지니까 네. 전 세계 명품들이 중국 사람들 겨냥해서 네. 한자, 네, 용, 네 맞아요. 벌, 네. 뱀, 네. 예, 네. 그게 이제 12간지 아니에요? 네. 그 자축인묘 그 하면 이제 뭐 그 맞아요. 그 뭐 고양이 뭐 이런 등등 그런 거 형상화해 갖고 네, 예? 네. 팔 맞아요. 뭐 그 구 무슨 묵집바 할 때 네. 그런데 구 무슨 구씨가 만든 그 옷을 딱 보면 이거 우리 옛날에 그 80년대 조폭 영화에서 맞아요. 좀 입고 나오시는 그런 예. 알록달록한 옷이랑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그게 지금 대세 아니에요? 이제 조금 대세죠. 지우긴 하지만. 근데 사실 좋아하죠. 한자와 그런 무늬는 조금 스테디셀러예요. 아 한자가 이미, 원래 네, 오. 90년대 말부터 예. 2000년대 초반에 이미 굉장히 한자 문신한 서양인들도 많았고 그런 패션은 좀 꾸준히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대세는 한글입니다. 제가 왜 이 13년 전, 예. 막 몇 년 전 사진에 이 신흥 곳에 호남 향후에 네. 브리트니 피어스 왜 보여드렸냐면 이때 명품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예. 이것들은 사실 불분명했어요 출처가. 근데 요새는 어허. 정말로 그 해외 명품 디자이너들이 어. 컬렉션에서 한글이 그 메인 모티브로 쓰인 작품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요. 예. 올해가 2018년이잖아요. 예. 2018년 그 스프링 서머 컬렉션 SS 컬렉션이라고 하는데 예. 요 SS 커스 아메리카 예. 그냥 하얀 티셔츠에 아메리카라고만 쓰여져 있는 이 옷. 예. 라프 무슨 침대. 라프 땡땡스 침대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그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 정도의 이 티셔츠를 내놨어요. 네. 지금 하얀색 티셔츠의 무늬라고는
그 굉장히 약간 촌스러워 보이는 우리 눈에는 약간 촌스러워 보이는 폰트로 아메리카라고만 쓰여져 있을 뿐인데 아메리카 별. 이 티셔츠가 30만 원이에요. 이게 저는 아주 의미심장한데 아메리카가 미국 아니에요. 네. 별은 또 그 인공기 북한을 상징하니까 아메리카와 북한이 곧 대화를 할 것 같다. 오, 네. 그 하나의 티셔츠 위에서 이게 한반도를 상징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 기사 준비하면서 이 사진 100번 봤는데 정말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것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이거는 제가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면 까만 양복에 예.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쓰여져 있는 까만색 넥타이를 입고 있습니다. 이거는 땡땡 야마모토라는 굉장히 유명한 예. 디자이너가 이것도 역시 2018년 스프링 썸머 컬렉션에서 예. 이 내놓은 넥타이예요.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쓰여져 있는 게 여기 얼룩덜룩한 것도 잘 찾아보면 한글을 여기 몇 개 놓을 것 같아요. 느낌상. 네, 그거는 아닌데 나무아미타불. 네. 넥타이 나무 아미타불 이제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네. 제일 히트칠 만한 그 셔츠를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는 팔 옆에다가 착하게 살자. 아니, 지금 그래요. 방금 제가 말했던 그 침대 디자이너 있잖아요. 그 시땡스 성이 시땡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상주곶감. 네, 상주곶감이라고 쓰여진 가방, 상주곶감 자연이 빚은 상주곶감, 뭐 삼도 농협 이런 한글이 들어간 보자기 원단으로 가방도 내고요. 그 삼선 그 땡땡다스랑 협업해가지고 그렇게 해진 운동화도 나오고요. 네. 왜냐면 이게 그 구씨 집안에서 만든 무슨 찌 거기서 여러 가지 독특한 형상이라는데 그게 좀 요즘 좀 기우는 추세거든요. 네네. 그래갖고 실내 진저 이런 데로 넘어가는 추세인데 다른 상징을 지금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 디자이너들이 한글을 이렇게 선택하기 전에 이미 한글이 굉장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어요. 네. 근데 이제 드디어 명품 디자이너들도 이런 한글을 이제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죠. 메인 캐릭터, 메인 디자인의 어떤 요소. 전 세계 언어 중에 창제주가 있는 유일한 언어. 만든 사람이 분명하잖아요. 한자 누가 만든지 모르잖아요. 영어도 그렇고. 근데 만든 사람이 있는 유일한 언어. 확인되는. 한글이 진짜 명품인데 한글 자체가 굉장히 명품인데 지금 해외 명품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고 좋네요. 이 니은, 미음, 리을, 이응 이게 그렇게 예뻐 보인대요. 8886님 평창 올림픽 경기장에도 한글 디자인이 많이 보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땡땡 로렌이 그 미국 팀복으로 또 굉장히 촌스럽게 좀 평창이라고 한글 폰트가 들어간 티셔츠 만들어서 이 선수들 돌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수들이 입고 다녀요. 자 다음 이슈 정철준 평론가님 물가가 심상치 않다? 물가가 심상치 않죠. 이미 식당에서 국밥, 설렁탕 거의 1,000원 이상씩 다 올라와 있고요. 근데 두 번째 프랜차이즈들이 다 또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김밥 프랜차이즈, 중식 프랜차이즈, 일식 프랜차이즈, 뭐 거기다 햄버거 다 올렸고 지금 마지막 남은 게 치킨. 치킨도 제가 보기에 3월 1분기 전에 이제 올릴 것 같아요. 치킨 프랜차이즈들도. 지금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그럼 왜 물가가 갑자기 가격 인상이 나왔는가? 이제 업계에서는 크게 세 가지 얘기합니다. 임대료 항상 높다. 거기다 이제 식자재, 유가가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식자재 올랐고 세 번째가 인건비다. 그 인건비는 어디서 나왔느냐?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최저임금 인상분을 실제로 가격 인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제 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자리 안정기금 이슈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그래서 전가하지 마라. 인건비 부담을 가격으로 돌리지 말아라고 해서 올해는 3조 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신청하게 되면 해당 고용주들한테 국가에서 우리 세금 거둔 걸로 주니까 일단 그걸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막도록 해라라고 했는데 1월 말 기준으로 지금 최저임금 인상 그 일자리 안정기금을 신청한 게 한 2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미스테리잖아요. 국가에서는 지금 딱 기금을 준비하고 신청 받아가라. 신청만 하면 주겠다. 이걸 통해서 이 돈을 가지고 그 우리 뭐 아르바이트생이든 그 일하시는 분들에게 주라라고 했는데 실제 지금 신청이 25% 30%도 안 된단 말이죠. 처음에 뭐 1%밖에 안 된다고 또 야당에서 막 많이 났는데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실은 고용보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탁상고론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면 고용보험을 가입한 그 대상에 한해서 일자리 안정기금이 나오는 거예요. 4대 보험을 가입해야지. 4대 보험을 해야지 나와요. 근데 이 4대 보험 이 이슈는 일하는 분들 중에서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대학생이에요. 근데 4대 보험을 이제 자기가 됐고 이 역에 들어와서 그 일자리 안정기금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학자금 대출은 갚아야 됩니다. 소득이 생겼으니까. 하고 부모가 일단은 뭐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족이 있다. 예. 자기가 일해서 소득이 확인되는 거잖아요. 4대 보험이 나오면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분들도 이거 해주지 마세요. 예. 라고 해서 일자리 안정기금 신청을 안 합니다. 근데 사업주는 그럼 또 왜 안 하느냐? 사업주 지금은 이제 4대 보험 다 들고 고용보험 해가지고 국가에서 일자리 안정기금을 해서 주지만 예. 대부분의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이 일자리 안정기금이 뭐 길어야 2년, 그 3년이면은 뒤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예. 그 뒤에 내가 괜히 신청했다가 예. 그 다음에 내가 칼 맞으냐? 나도 안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돈은 3조 원이나 누구 있지만은 이제 이런 어떤 이슈 하나하나 때문에 일자리 안정기금이 제 역할을 못하고 예. 그 사이에 속속 인건비라는 명분하에 이게 지금 가격 인상으로 다 전이를 하고 있거든요. 인건비 상승분을. 그러니까 이쯤 됐다면은 이제 정부에서 이 일자리 안정기금 운용이라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광주. 알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평창 올림픽 끝나지만 평화는 계속 갑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 그러니까 본사가 한국 GM을 상대로. 지금 한국 GM의 경영난을 GM 본사가 만든 거라고 봐도 무방한데, 예. 네, 지금 그 적자에 대한 그런 요구를 지금 우리 정부에 하고 있는 본사에서 셈이죠. 먼저 돈을 가져오는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지금 GM이 미국 공장에 3천억을 투자한다고 하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그렇게 하고 또 우리나라에는 그 돈을 정부에 지금 요구를 하는. 4천억, 5천억 요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제가 듣기로는 뭐 10억 달러니까 1조 원 가까이 뭐 그런 얘기도 있다라는 언론 보도도 봤고요. 4천억을 제가 그 200만 원씩 네. 근로자들 14,000명. 네네. 그러니까 본사 2,000명 그 하청 그 어디죠? 협력업체 하청이 아니라 협력업체 12,000명 갖고 14,000명을 200만 원씩 나눠봤어요. 4천억을. 네네. 그때 44개월 4년치 그냥 주는 거거든요. 4년치를. 그러니 네. 호주처럼 전기차 생산을 바꿔갖고 성공한 케이스 아니에요. 호주는 그렇게 전환을 해서 성공을 했죠. 가려면 가라 가라 아주 가라 무슨 그런 노래 있잖아요.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7088님 이런 아재 개그 좋아요. 우리 앵글 사장 때문에 베리 앵그리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베리 앵글이에요, 이름이. 아 그래요? 네. 오 베리 앵글이 네. 베리 앵글이죠. 베리 앵글. 그렇죠. You make me very angry. 너는 우리를 너무 화나게 만들었어. 네. You go. 갈까요? 예. 자, GM 미국으로 가자.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갈까요? 네, 보냈으면 좋겠어요. 4천억 갖고 우리 전기차 생산 또 수소차 생산 이런 거 하면 되잖아. R&D 비용 대주고. 그렇죠. 근데 예. 지금 뭐 군산 경제가 굉장히 좀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는 해요. 네. 아 그러니까 그걸 지금 바로 보내고 네. R&D 비용 투자하고 어쨌든 차 예. 돌릴 수 있는 그 연구를 해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대통령 지시로 이 군산 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뭐 긴급 절차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예. 네. 좀 어쨌건 이 GM이 호주에서도 계속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다가 결국에는 공장을 폐쇄하고 그러면 나가버린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뭐 조 단위 가까이 돈을 그 지원받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호주에서도 1조 몇 천억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1조 몇 천억이요? 네. 아이고. 그래서 좀 이런 상황까지 좀 대비를 해서 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이게 이제 돈 그 자기들이 투자한 나라에서 돈 빼먹는데 이골이 난 거예요. 네, 예. 그렇죠. 이 해외 기업들이 와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이 쌍용차 예. 문제도 좀 그런 게 있었고. 쌍차도 한번 그 먹튀했었으니까 이제 쌍차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당하지 말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뭐 현대 기아 이런 데다가 네. 사람 니들 하고 그 너희들 이 여기 생산 라인 만들고 전기차 생산하고 이런데 우리가 그 R&D 비용으로 대주겠다 이런 게 차라리 낫지 않아요? 미래가 보이는 거니까. 그러게요. 이 뭐 전기차 생산 방식하고 이 가솔린차 생산 방식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예. 테슬라도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더 오픈된 기술이라고 하는데 아하. 그래서 좀 이런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그런 완성차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죠. 그럼 비전은 네. 국가가 제시해주고 네. 그런데 함께 손을 하고 그런데 돈 투자하게 되면 누가 반대해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체로 R&D에는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예.
좀 차라리 이런 지원금으로 좀 R&D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대책을 그 어차피 돈 투자하고 한 1조 정도 빨아먹고 또 나가거든요 결국은.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사기당하지 말고 잘 대책을 세우리라 믿습니다. 국가 네.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아니 잘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네. 우리가 아이디어를 계속 줘야 돼요. 네, 그렇죠. 뭐 전기차 생산으로 가고 아니면 현대대우나 넘겨주면서 너네가 사라. 그 대신 우리가 R&D 비용 되겠다. 새로운 생산 라인을 만들든지 아니면 새로운 전기차를 만들든지 다음 뉴스 하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근데 이게 국가 경제에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뉴스 하지 말고 이걸 계속 해야 돼요. 네, 5개를 준비했는데 하나 하는데 반 이상.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박승원님 봉도사님 머리 이쁘네. 머리에 대한 관심들 높으시네. 황숙현님 오늘 봉도사님 말씀하신 게 다음 스케줄 혹시 뉴스 나오시나요? 아니요, 지금까지 어제까지는 봉도사 헤어스타일, 오늘서부터는 정봉주 헤어스타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르겠습니다. 네. 자,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파장 커지고 있어요. 네, 그 지난 예. 19일 열렸던 경기인데요. 이 여자 팀 추월 스피드 예. 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경기에서 이 김보름, 김지우, 노선영 선수가 출전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김보름, 김지우 선수가 그 마지막에 노선영 선수가 뒤에 처져 있는데 결승선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노선영 선수가 직전에 선두에 섰기 때문에 이 체력 소모가 상당했을 텐데 예. 보통 그럴 경우에는 두 번째 서가지고 뒤에서 좀 밀어준다고 해요. 예. 근데 노선영 선수는 마지막에 섰고 결국 다른 선수들과 거리가 예. 벌어진 채로 들어왔습니다. 이 논란이 된 건 그 다음인데요. 이 김보름, 김지우 선수의 인터뷰 때문이었습니다. 김보름 네. 특히 예, 노랑머리 김보름. 그렇습니다. 예. 김보름 선수 인터뷰 때문이었는데. 김보름 박지우예요. 아, 예, 박지우. 네, 예. 죄송합니다. 왜 성을 바꿔요? 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 두 선수가 이 노선영 선수 그 두 선수는 이제 노선영 선수와 좀 경기 직후에 멀찌감치 떨어져 앉았고 이 노선영 선수가 울고 있을 때 이 한국인 코치와 두 선수는 그쪽을 쳐다보지 않는 좀 예.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어요. 예. 그리고 인터뷰에서 이 두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탓하는 듯한 말을 해서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피식 웃었죠. 그리고 피식 이러고 웃었죠. 김보름 씨가. 네, 좀 그런 예. 웃음이 좀 있었죠. 거길 또 우리 네티즌 수사대들 칼같이 집어내잖아요. 네, 그래서 예. 이게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을 해서요. 청와대 청원 했고 하루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36만 명이요. 네네. 예. 정봉주의 정치 쇼. 안녕하세요. 70억분의 1의 사나이 마소의 중독성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체크합니다. 쇼트트랙 3000m 계주 금메달 땄죠. 5명의 여전사들. 자, 판커신 최민정 선수를 밀친 중국 선수죠. 실격. 그다음 세 번째 조민기 배우 조민기 씨도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폭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 곡은 임재범의 이름, 금메달 딴 선수들의 이름, 그다음에 우리의 정치쇼를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름 모두가 다 소중한 이름입니다. 이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들어가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어제 쇼트트랙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저는 안 봤어요. 아, 왜요? TV가 없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상상지도 못했던 이유네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다시 보기로 봐요, 늘. 네, 근데- 핸드폰으로도 요새 중계를 하잖아요. 중계를 생방송.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거 할 때 뭐 다른 일이 있었나 그래서 끝나고 왜냐면 다 8시 몇 분에 했죠. 우리 다른 무슨 방송 비슷한 일정이 8시부터 있어갖고 아, 그래요? 8시 좀 네. 넘어서 한 것 같아요. 네, 저녁 맞아요. 먹을 때 막 그랬던 것 한다고 하려고 그러더라고. 네. 예. 뭐 여성, 남성 쇼트랙 예. 각자 경기하고 그다음에 여자 계주 이렇게 했었죠. 근데 마지막까지 진짜 뭐 박빙의 차이여가지고 예. 엄청나게 이제 심장이 막 쫄깃해진다고 하나요? 하여튼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심지어 쫄깃해진 건 단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어요. 아, 그래요? 이게 쫙 쪼여오는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쓰러지면 어떻게 심장마비 이런 거로 네, 뭐 쫙 저같이 이렇게 쪼여와요, 살있는 진짜? 사람들은 그런 위험성이 높죠. 쫙 조여오는 걸 진짜 느껴요? 되게 긴장되고 막 그냥 그런 긴장. 순간 나 있잖아요. 심장 어떻게 이제 심장이 쪼여오지?
네, 하여튼 뭐 그런 쪼여온다는 근데 두 표현이 팀이 맞는 것 뒤에 같아요. 두 팀이 탈락했죠. 네, 그 원래 중국이 2등으로 들어왔는데 네. 중국도 실격을 했고, 중국 우리를 계속 밀더라고요 이렇게. 네, 손으로. 그 나오는 장면을 보니까 이렇게 손으로 네, 미는 장면이 왼손으로 있었는데, 계속 밀고 네. 또 휘청하고 우리가 또 그래갖고. 네, 캐나다가 실격된 이유는 아직 뭐 영상을 통해서는 전 못 봤어요. 캐나다, 중국 실격하면서 네, B조에서 순위 결정전에서 우승한 1등한 네덜란드. 아, 금메달보다 동메달 딴 네덜란드 선수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메달 따면 다 좋아요. 우리도 요즘 이제 다 좋아요. 메달 색깔과 관계없이. 네, 그 저희도 전에 다 좋아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기사가 나왔죠. 은메달과 동메달 따고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있는 한국 선수들이 참 이상하다. 아, 그러니까요. 예. 이게 사실 뭐 세계 뭐 50몇 위라고 해도 그게 엄청난 성과잖아요. 올림픽에 나갔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성과인데 예. 엄청난 노력이 있었을 거고요. 자, 그건 그렇고요. 뉴스 네. 브리핑의 첫 번째 기사. 네, 그 GM의 베리 앵글 해외 사업 부분 사장이 국회를 찾아서 한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예. 이 군산 공장 폐쇄 방침을 밝혀가지고 우리를 발칵 뒤집어놨었는데요. 이 GM 본사 임원이 어제 국회를 방문해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를 면담을 했습니다. 이날 앵글 사장은 한국에 남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서 이 한국 GM의 생산량이 연간 50만 대를 밑도는데 이거를 50만 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좀 한국 철수 입장에서 잔류로 선회를 한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냥 꼼수죠. 이거는 네 그냥 협상에 지렛된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군산 공장을 폐쇄하는 건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너네가 추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아예 한국에서 철수하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앵글 사장은 이 부평하고 창원 공장에 신차 2종을 배치하겠다고 운을 띄우더니 기자들을 만나서 이러한 계획을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네,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러려면 자기들이 구조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사람 그리고 예. 한국 사람 이런 임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구조조정이 우리 한국 그 기업가들 네. 사용자들의 노동에 대한 이해 때문에 구조조정하게 되면 마치 노동자들을 해고해라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네네. 구조조정의 마지막 단계가 그 해고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우리는 해고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정리해고법에 관련해서는 사용자는 그거에 정리해고 이르기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된다는 다 하고 게 마지막인데 네, 우리는 전제되어 구조조정하면 정리해고부터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원칙적인 의미의 구조조정. 그러니까 임원들 연봉 삭감하고 네. 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사들여오고 있는 부품들에 대한 가격 부풀리기 그렇죠. 손대야 되죠. 이게 GM이 사실 뭐 한국 GM의 수출 물량을 확 줄여놓고 예. 지금 차종을 새로 배치하지도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군산 공장을 비롯해서 이 한국 공장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차 잘 못 만들어요. 비싸요 그러고. 아 비싼가요? 예, 그러면 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원래 가성비가 좋았거든요. 네. 쉐보레 같은 경우가 동급 가격이 좀 쌌었어요. 근데 그게 자꾸 올라간 거거든요. 네. 차가 그렇죠. 좋고 싸면 왜 안 사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또 뭐 한국 GM에 빌려준 돈을 뭐 만기가 도래했다면서 뭐 빼가기도 하고 그리고 연 5% 그 이자를 계속 받아가잖아요. 고리대고 뭐 역대 최단 시간에 20만 명을 돌파한 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분노했다라는 건데요. 이에 20일 스피드 스케이팅 백철기 감독과 김보름 선수가 기자회견에 나섰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백철기 감독은 이 노선영 선수가 이 마지막 바퀴 때 자기가 맨 뒤로 가겠다 이렇게 자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노선영 선수는 또 한 방송국하고 인터뷰했죠. 그런 네. 적 없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SBS와 인터뷰해서 어제 SBS 메인 뉴스에 예. 단독으로 나왔는데 이거 노선영 선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뒤로 가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이 백철기 감독이 팀 분위기가 생각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않다. 것보다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했는데 이 노선영 선수는 뭐 팀의 대화가 없었고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예.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선영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동생 노진규 선수인가요? 네네. 그 선수가 또 암으로 동생을 잃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협회에서 왜 이 규정을 제대로 안 알려준지 이제 알겠네요.
규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개인 기록을 관리하고 있어야지 팀초월도 나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걸 알려주지 않아서 이번에 나가지 못할 뻔했었어요. 네, 나가지 못할 뻔했죠.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된 적도 있었는데. 러시아 선수가 밀려나면서 그 자리를 채워갖고 나갔는데 네네, 맞아요. 그때도 어찌 보면 협회에서 의도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게 지금 티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지금 뭐 그 빙상연맹 같은 경우에 예전에 예. 이제 그 안현수 선수죠. 그렇죠. 네, 빅토르한 선수의 빅토르한. 네, 그런 문제도 있었고 이 파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런 얘기가 좀 나온 상태여가지고 그때 물러났던 그 빙상협회 그 부회장 슬그머니 또 다시 들어왔고. 네, 뭐 그렇다고 하죠. 이런 게 생활 적폐거든요. 그 우리 사회 정치적 이런 적폐, 검찰 적폐 이런 것도 열받지만 이런 생활 적폐 끄집어내야 되는데.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는데. 요즘 같이 운동하는 선수들끼리 뭐 그렇게 뭐 사이가 벌어질 일이 있나 싶긴 한데 이건 예. 정말 뭐 그 선수들도 그 선수들대로 뭐 하여튼 비판을 받을 지점이 분명히 있는데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부분을 못 고쳤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네. 코치, 이런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인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지도자들. 네, 노소영 선수가 울고 있는데 예. 옆에서 이제 다독여준 선수가 네덜란드 예. 출신의 이제 밥디용 코치. 예, 네, 유명했던 박경수 선수였었죠. 네, 금메달리스트죠. 예. 근데 그것도 좀 마음이 아픈 일이더라고요. 근데 박지용 선수 감독이 코치가 네, 7이나 8위 할 것이다라고 하는 트윗을 미리 올렸던 게 또 그 미리 예견했던 네, 그것도 네. 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분위기를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박지용 코치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경기 이후에 올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 이후에 올렸나요? 그래서 이제 뭐 7이라 8이 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뭐 놀랍지 않다, 뭐 안타깝게도 놀랍지 않다 이런 트윗을 남겼다고 해요. 아하. 자 다음 뉴스요. 5.18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했다. 네, 무슨 5.18 내용이죠? 광주민중항쟁 의혹을 규명할 예.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이제 국회 국방위원회가 어제 예. 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의결했는데요. 이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1명,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을 추천을 해서 이 총 9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조사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2년 그리고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1년을 더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3년간 예. 활동할 수 있는데요. 이 위원회는 1980년 5월 당시에 뭐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 헌정질서 파괴 행위, 안매장 등 인권 침해 행위 뭐 이런 사건은 물론이고 그 시민들을 향한 군의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책임자 예. 그리고 계엄군의 헬기 사격 경위와 사격 명령자 이 시민 피해자 현황 등을 폭넓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38년 만에 제대로 되는 게 이루어지네요. 몇 네, 좀- 번씩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어도 네. 제대로 조사를 다 못했고. 88년에 청문회가 있었는데 예. 그때 그 군에서 이런 정황들을 증거들을 이제 감춰왔던 그런 상황도 최근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참 어이없는 게 이 자유한국당의 주장 때문에 이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 이런 것도 조사 대상에 추가됐다고 해요. 북한 없으면 어떻게 사니? 그러게요. 아유. 자, 아마 이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이 조항을 가지고 위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광고 듣고 저는 2부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삼변시대. 자, 고구려를 대표하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원 변호사입니다. 예. 자, 그리고 신라를 대변하는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김태현입니다. 두 나라 다 망했어. 백제도 망했어. 이제 네. 전 고구려라니까. 고구려도 망하네. 아니 고구려 백제 신라 없어지고 뭐가 생겼죠? 고려? 고려를 대표하는 이정열 부장판사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 원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응 안 돼. 통일을 축하합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3변 시대인데 왜 아니 변호사님을 여기- 부르시지? 부장판사잖아요. 사부장을 부르. 사무장이에요? 예. 오, 우리 원래 사무장을 불렀는데 사무장이 맞네.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 그 자리가 원래 개그 담당이었는데. 거기 개그 그래요? 담당이에요. 이게 저안 자, 되는데. 사무장과 사무장의 차이는 뭐예요? 처음 듣는데 저기 그 송구스럽지만 법에 없는 말은 제가 잘 몰라서
오늘 여기 법에 없는 자, 날 오승남님, 이분은 감탄도 자기 성으로 해요. 오, 이정열 판사님이시다. 반가워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유은승님, 오, 정열, 이정열 판사님이시다. 이거 정열, 이정열은 옛날 개그만 아니에요. 유은승님 이게 진짜 연식 나오시네. 아 그거구나. 그러면 정열, 네. 이정열, 유은승님은 숭구리당당. 숭구리당당, 숭구리당당, 당당당. 예, 정식으로 인사. 될수 있는 거예요? 그 아니면 영장 다시 청구해야 그렇죠. 되죠. 영장은 다시 쳐야죠. 블랙리스트 만약 기소한 거 지금 왜냐면 구속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 아직 확인해봐야 되는데 예. 구속 기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별건으로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고 그냥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내일 만약에 집행유예나 무죄면 석방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블랙리스트로 다시 뭐 기소가 돼 기소한다든지 기소가 돼 있다. 그럼 뭐 예. 다시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거 맞죠? 전 부장판사님? 청구할 주체는 없죠. 지금 기소가 됐으니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직권으로 발부해야죠. 예, 수서법원에서 직권으로 발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이해가 안 더 되죠.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그 구속영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을 상대로 발부하는 거니까 사람별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건별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죠. 여쭙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이제 추가로 기소된 부분은 사실 그 몸은 구속돼 있지만 사건에선 불구속으로 취급이 돼요. 불구속 사건으로. 불구속 사건. 예.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는 현재 불구속 사건이다. 그렇죠. 사람이 설령 구속돼 있다고 하더라도. 아하, 그러니까 예. 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만일에 국민들 의도하는 요구하는 뜻과는 좀 엇나가서 집행유예로 나온다? 그럼 블랙리스트 때문에 다시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재판부에서 다시 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사건 가지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사건 가지고 보니까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이면은 직권으로 이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결국 우리 맞는 거죠? 맞는 거죠? 그러니까 청구는 하지 않는 거죠. 어쨌든 영장 다시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예.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방송. 이거 처음이라 되게 힘드네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지금 그 백 변호사 얘기했듯이 이게 그 형이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많죠. 사실 법조인들 중에서도 많아요. 예, 아니 법제가 물어본 사람들 다 법조인이에요. 이게 지금 좀 약간 의심스럽다기보다 같은 그런 의구심이 든 게 뭐가 있냐면 원래 14일 날 우병우 수석이 이제 선고 선고 예정이었었는데 선고 연기가 돼가지고 이제 내일로 연기가 됐거든요.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13일 날 최순실 선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직권남용 부분이 권리행사 방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범으로서 최순실 씨가 그거를 참고하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거기서 일부는 유죄가 나오고 일부는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무죄 부분이 지금 눈여겨 보이는 게 뭐냐면 직권남용이라는 게 일단 첫째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으로는 그 사람의 권한 범위 안에 들어가야 있어야 돼요. 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남용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쓰는 거인 거예요. 예. 근데 최순실 씨 부분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건 뭐냐면 이게 자기의 권한을 불법 용도로 사용한 거지 남용한 거라고 볼 수 없다 해가지고 무죄가 난 것들이 좀 있어요. 애매하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비연령 비연령 그런 건가요? 해석에 그렇게 따라서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연령 비연령 예. 한번 또 해볼까요? 또 이연령 비연령? 예, 또 해봐요. 이거 시비 거는 걸 수도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이영부 그 판사님 시비 걸 때 표정 아주 안 좋네. 시비 거는 표정일까? 웃으면서 시비 걸면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눈을 약간 찢겨주면서 약간 찢겼다 약간 아니 나 찢겼다. 눈물이 흘렸고 일본 눈물을 막는 줄 알았어. 오늘은 그 얘기 하잖아요. 생각나서 TOP. TOP. 여기 TOP예요. TOP 별명 뭐야? TOP, TOM, SOS도 있어 이제. TOP가 뭐예요? TOP. Tear of 박근혜의 눈물. 박근혜 얘기만 하면 울거든요. 저번에 눈을 한번 닦았어요. 아니라니까요. 얼른 하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아니, 거죠. 박영선 의원도 아니고 뭐 이렇게 다 거짓말로 드러나요? 박영선 의원이 이렇게 또 여기서 예. 제가 욕 먹어요. 그분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아 이거 상방송 편집도 안 되잖아요. 예. 저기 이런 거잖아요. 예? 이 뭐지? 이 저 하지 말라는데. 해 얼른. 저기 빨리. 그 권한이 사실은 작은 사람들이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게 죄 아니에요? 원래? 원래 권한이 그래 그게 상실하면서 만든 범죄죠. 권한이 이만큼인 사람이 사실은 그러네. 범죄에 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 아마 엄청 7년 구형했을 거야. 8년이요, 8년. 예. 8년 구형할 때 그 구형할 때 논고문 보면 예.
우병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막강한 그 권한. 권한이 막강하다며. 근데 그 막강해. 우병우 전 수석 그거 좋아할 거예요. 그래 내 권한 원래 막강해.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으로서 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지라는 이 논리들이 약간 예. 제가 말꼬리 잡는 거긴 한데 법리적으로도 그런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원래 국정농단이 네. 말꼬리 잡은 사건이에요. 그래요? 결국 말로 시작했잖아. 비타나. 비타나. 말꼬리. 예. 아 완전히 감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백승문 변호사님. 네. 그래서 내일 우병우 예측. 저는 좀 짧은 실형 정도 선고되지 않을까. 예, 짧은 실형 3년 미만에. 집행유예보다는 예. 짧은 정도의 실형. 실형. 실형 1년. 실형 1년. 오. 실형 1년 할 거면 집행유예 줄 것 같아요. 그렇죠. 집유는 안 할 것 같아요. 집은 안할 그러니까 것 실형 같아요. 1년이면. 예. 근데 나올 것 초범 같아요. 아니에요. 초범이니까 난 그것도 형평 실형 오면 1년에서 1년이면 나는 백승문 저는 한 변호사님. 1년 6개월 정도. 1년 6월 정도. 네. 아 저는 예측력 없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도 그냥 하세요. 왜냐 아니, 우리 네. 저는 이제 하나 처세를 배운 게 이게 판사 김태현 변호사는 묻어가야 돼요. 예. 좀 그럼 맞아요. 높일게. 2년. 2년. 저도 2년. 좋다. 아니 20개월 조금 낮춰갖고 20개월이 그런 그런 성공을 안 건 하고 잘 안 해요. 1년 6월. 1년 6월 아니면 2년. 그렇죠, 1년 6월. 2년. 예. 아 네. 그래서 2년 미만이 될 것이다. 집행유예는 없을 것이다. 그 정도면 단기 자용인 예,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쯤 되면 오늘 김태현 변호사 악성 댓글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변호사님한테 묻어가긴 한데 좀 아시면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으로 예, 동안. 일하고 합니다. 네. 동안에 누가 있죠? 우리 그 자주 방송에 나오는 누가 있던데? 아 그 조대진 변호사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여기 저 퇴사. 아 퇴사했어요? 네 다른. 그래갖고 요즘 무슨 법인 진짜가 네. 나타났다는 팟캐스트 하고 있더라고. 아 네.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팟캐스트 방송은 전국과 아니면 사실 의미가 없죠. 아니에요, 의미 있어요. 근데 왜 그거 하지 말라 그랬냐면 제가 무슨 캠프 차린데 거기 대변인 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보니까 가서 그 방송하고 있었고 아. 당해서 안 된다고 대변인 못 간다고. 그래서 대변인 하나 뺏겼어요. 대변인 16명이었었는데. 자 오늘도 하루 종일 요즘 아침에 일하면 밤새 MB 하셨습니까? 그런댔잖아요. 매일매일 뭐가 많이 야 튀어나오니까. 뭐가 튀어나왔어요? 단독 기사가요 매일 각 언론사 뭐 신문 방송 뭐 해가지고 단독 기사가 하루에 대여섯 개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린 재밌어요 그게. 네. 왜냐하면 선별시대에서 쫙 끝나고 중간중간에 인트로구라 할 때. 예? 그때 인트로구라? 인트로구라 할 때 김태현이 다 쏟아나. 그럼 그게 한 일주일 있다 기사가 나와. 어떻게 그렇게 다 알아요? 제가 뭘 다 한다고 그러세요? 요즘에 점을 좀 봐요. 아니 얘들아. 진짜 예측력. 김태현 변호사님 예측력이 정말 탁월하세요. 예, 네. 예측 정보력. 아 진짜 대단해요. 예측 정보력. 그렇죠. 저 이제 그 저녁에 시사 전망대를 같이 수요일 금요일 같이 하는 금요일 날 같이 하고 있는데 다른 프로도 막 여기서 홍보도 하시고. 근데 어디 시사 같은 전망대? 방송이잖아요. SBS. 같은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아, 저녁 방송 김성준 씨. 예. 근데 거기서 같이 하면서 두 가지를 예측을 했는데 다 맞지. 오, 누가 맞출 수 있는? 뭐요? 아니 그때 서지현 검사 그 예. 문제 나왔을 때 그때 그 김재련 변호사가 엉뚱하게 막 뭐 무슨 법무장관 비난하고 나섰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의심을 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께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예. 분명히 해임을 할 거다. 근데 하루 뒤인가 바로 김재련 변호사 그냥 뭐 해임됐죠. 예. 뭐 형태는 사임이었는데 예. 그랬고 그다음에 김여정 그 부부장이 와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던질 거다. 근데 저는 그게 마지막 변호사들은 팬데믹이냐. 정치 얘기도 해요? 거기는 삼변 시대가 아니고요. 네. 시사 전망대 시사 이렇게 보는 이슈 거예요. 토크. 예. 근데 거기서 카드를 던질 거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조심해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 카드도 던졌고 그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정확하게 대응하셨잖아요. 이거 여건을 만들어 와라. 그래서 사실 좀 저는 오늘 이 특별 출연했고 지금 방송 그 발언계 많이 주는 거 알고 계시죠? 마무리로 저 김태현 변호사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내일 우병우 선고잖아요. 제가 물어보려고 지금 진행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예측하지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부장님 왜 그러세요? 아니 그 형사 몇 부죠? 내일 판결 33부죠? 이영훈 부장. 이영훈 부장 판사. 최순실 조력자의 사이라고 알려진.
근데 그건 조력자는 그건 아니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어쨌든 이제 지난번에 논란이 좀 있었죠. 그래갖고 그 이게 뭡니까 재판부가 바뀌었다가 이용훈 부장판사 밀렸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게 아마 이 사건이 아니 다른 사건이 예전에 아마 이주영 부회장 때 처음에 이용훈 부장 쪽으로 배당이 됐다가 아마 그때 뭐, 안민석 의원이 문제 제기해갖고 하루 만에 바뀌었죠. 배당이 바뀌었는데 두 번째였죠. 네. 처음엔 조희연 부장한테 갔다가 영장 때 그 영장 기각했던 사람이니까 부적절하다 해갖고 재배당을 했는데 조력제 이가는 또 재배당을. 근데 뭐 그건 조력자 아니라는 거로 나온 거 아니에요? 안민석 의원한테 그러면 저 유리창 깨고 들어와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안민석 의원한테 취재를 좀 할 계획인데 정확하게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 안민석 의원은. 저도 확신을 가지고 그 이야기하시는 걸 들은 바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취재를 해봐야 돼요. 그럼 내일 어제 그 명절날 그 딸과 네. 그 다음에 그 부인과 또 무슨 집사하는 분하고 면회 왔는데 아주 행복하게 지냈다고 그 보도가 나왔죠. 우병우. 그래서 뭔가 지금 판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우병우 수석 관련한 혐의들 이렇게 쭉 보면요. 물론 우병우 수석이 그 국정농단의 한 중심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거의 국민 밉상 비슷하게 돼버렸었잖아요. 그 레이저 쏘고 막 이래가지고. 국민 밉상. 근데 문제는 그 영장이 여러 번 기각됐다 이제 결국 구속이 되긴 했지만 이게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검찰도 특검도 특정하기 굉장히 어려웠기 직권남용 때문에. 직무유기 지금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게 프레임이 거였잖아요. 이거는 원래 정상적인 내 업무 범위 내에서 했던 거야. 아니, 두 번째는 나는 무능해서 몰랐어. 이 두 개 가지고 지금까지 쭉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주제는 지금 전혀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일 게 그게 더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우병우 수석의 뭐 일단 검찰에서는 굉장히 중하게 구형을 했죠. 8년 구형을 했죠. 네, 근데 실제로 일단 뭐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법조인들도 꽤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지금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내일 선고인데 이것과 무관하게 지금 블랙리스트가 또 기소가 됐거든요. 블랙리스트도 구속 기소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추가 기소가 됐거든요. 이미 구속이 돼 있으니까. 추가 뜬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집행유예가 된다면 혹시 된다면 혹시 또 무죄가 된다면 이 블랙리스트 기소가 된 것 때문에